네, 옥터디 기초엔 기본생물 18장 유전자의 발현 조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원핵생물의 유전자 발현 조절입니다. 원핵생물 같은 경우에는 이 대사 조절이 주위에 엄청 빠른 환경 변화에 적응을 해야 될 겁니다. 자, 원핵생물이 있으면은 이 원핵생물은 주위 환경에서 외부 압력들이 엄청 많이 오게 되죠. 자, 그러면은 여기에 적응하기 위해서 신속하게 유전자 발현이 조절이 돼야 될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자, 예를 들면은 주위에 포도당이 엄청 많은 환경이 있다가 이게 갑자기 없어지는 환경이 될 수도 있고요. 얘들이 없는 환경에서 갑자기 포도당이 막 많아지는 환경에 노출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포도당이 많으면은 얘들은 우선 포도당을 써야 될 거고요. 만약에 포도당이 없는 환경이면은 다른 물질들을 흡수해가지고 그거를 에너지로 전환시키는 대사 조절을 발현시켜야겠죠. 쓸데없이 포도당 대사에 관련된 대사 체계를 발현시키게 되면은 에너지 낭비가 심할 겁니다. 이런 거를 조절한다, 이런 얘기예요. 자, 반면에 진핵생물 같은 경우에는 유전 조절을 할 때 단계별로 전사하고 그 다음에 RNA를 프로세싱하고 즉 가공하고 그 다음에 메신저 RNA를 분해하는 속도를 또 조절하기도 하고, 그래서 얘들을 천천히 분해되게 하면은 단백질이 많이 발현될 거고요. 빨리 분해되게 할 거면은 필요한 양만 발현이 될 겁니다. 조금만 발현이 되겠죠. 그 다음에 번역하고 다시 또 단백질들을 가공하는 당들을 붙이는 이런 과정들이 이루어지게 되죠. 이게 진핵입니다. 그래서 원핵생물 같은 경우에는 주로 RNA를 가공하는 과정이 없었고요. 5' 캐핀이라든지 3' 꼬리, 폴리에이테일 이런 거를 거의 하지 않습니다. 자, 반면에 번역 후 과정 요거 역시도 원핵은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당화 과정 이런 게 거의 없습니다. 뭐 단백질 폴딩 이런 건 있지만은 당화 과정은 원핵에서는 거의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복잡한 당화 과정, 글리코실레이션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기억나시죠? 그 소포체에서 골지체로 넘어갈 때 당들이 막 추가되는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게 거의 일어나지 않아요. 자, 그래서 물질 대사의 경로 조절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효소의 활성을 조절한다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는 보통 되먹임 업체, 즉 음성 피드백을 이용.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트립토판이라는 아미노산이 만약에 부족하다 그러면은 전구체를 가지고 자, 여러 가지 단계를 거쳐서 트립토판을 만들게 되는데, 이때 요정들에는 각각 효소들이 작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트립토판이 만약에 많다 그러면 요 트립토판이 올라가 가지고 맨 위에 단계 여기에 효소의 활성을 억제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가 안 만들어지니까 굳이 얘도 활성이 안 될 거고, 얘가 안 만들어지니까 얘도 활성이 안 될 거고, 결론은 많은 트립토판을 굳이 만들 필요가 없겠죠. 자, 그 다음 효소가 합성되는 양을 조절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만약에 트립토판 공급이 충분하다, 자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하느냐, 그냥 요 효소 자체의 합성을 그냥 막아버립니다. 합성을 막아버리면은 애초에 요 과정도 마찬가지로 흘러가지가 않겠죠. 자, 이런 식으로 조절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오페론이라고 나와 있네요. 자, 오페론은 뭐냐면은 서로 연관되어 있는 기능을 가진 유전자들을 그냥 하나의 프로모터랑 하나의 오퍼레이터 뒤에 쭉 붙인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렇게 프로모터 넣고요, 여기 오퍼레이터라는 거를 붙여 놓습니다. 뒤에서 설명할게요. 그리고 여기에 여러 가지 유전자들을 같이 넣어 놓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게시 코돈, 종결 코돈, 여기도 뭐 게시, 종결, 게시, 종결 이렇게 넣습니다. 그러면은 이 프로모터가 붙어가지고 쭉 가면서 그냥 한 번에 이 프로모터 하나로 얘도 나오고 얘도 나오고 얘도 나오고 메신저 RNA가 각각 나올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서 각각 또 단백질들이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만들어진 이 단백질들이 서로 거의 유사한 곳에서 작용을 하는 거죠. 즉 A 효소, B 효소, C 효소 이런 식으로 되겠죠. 이런 거를 오페론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자, 그래서 얘들 프로모터, 얘들은 이름을 작동 유전자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자, 여기 오퍼레이터, 얘들은 작동자 혹은 오퍼레이터 혹은 촉진 유전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이 부분들을 구조 유전자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메신저 RNA를 전사되는 부분이고 여러 개 유전자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들이 뭐 하는 건지 이제 각각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페론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프로모터, 오퍼레이터, 그 다음에 조절 유전자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자, 하나하나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프로모터는 앞에서 설명을 드렸지만은 RNA 중합 효소가 붙어가지고 전사가 시작되는 곳입니다. 프로모터에 붙어가지고 전사가 시작되는 곳으로, 자, 요 바로 다음에 오퍼레이터라고 하는 곳이 붙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오퍼레이터의 상류에 프로모터가 존재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프로모터 내에 이제 있는 염기 서열이 요 RNA 폴리머레이즈가 얼마나 잘 달라붙는지 요거를 결정하기 때문에 유전자의 전사율을 결정할 수가 있다 말씀드렸죠. 자, 그 다음 오퍼레이터입니다. 오퍼레이터 같은 경우에는 RNA 중합 효소가 요 프로모터에 붙어가지고 유전자를 따라 이동을 할지 멈출지 요거를 앞에서 결정을 해주게 됩니다. 그 위치가 오퍼레이터 위치가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조절 유전자라는 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 안 드렸는데 레귤레이터라는 게 있습니다. 자, 얘는 뭐냐면은 이 다른 유전자 발현을 억제하는 억제 물질 단백질을 생성을 해요. 그래가지고 보통은 얘들은 코리프레서라고 하는 보조 억제자 혹은 뭐 공동 억제자 이렇게 부르는데 코리프레서라고 하는 자, 이런 물질이랑 붙어야 기능을 하기도 합니다. 요거는 이따가 예시를 들어가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개념이 헷갈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페론은 크게 이렇게 억제성 오페론과 유도성 오페론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억제성 오페론 같은 경우에는 억제 물질이 이제 작동자의 결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제 물질이 그냥 혼자서 원래 요 프로모터에 붙을 수 있는 경우가 있고 혼자서 붙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혼자서 붙지 못하는 경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억제 물질만 있으면은 그냥 오페론이 작동을 해요. 하지만은 이런 공동 억제 물질이 억제자에 만약에 붙게 됐다. 그러면은 억제 물질의 어떤 복합체가 형성이 됩니다. 이런 복합체가 형성이 돼가지고 이 활성화된 억제 물질 복합체가 작동 부위, 즉 오퍼레이터에 붙게 돼가지고 이 오페론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프로모터가 진행하지 못하도록 닫아주게 됩니다. 자, 반면에 유도성 오페론이 있습니다. 유도성 오페론 같은 경우에는 억제 물질이 그냥 프로모터의 이 오퍼레이터 이 부위에 붙을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오페론을 닫아버리는 겁니다. 자, 그런데 유도자, 인듀서라고 하는데 자, 얘들이 억제 물질을 억제하는 억제 물질에 얘들이 만약에 달라붙게 되면은 이 덩어리가 더 이상 여기 붙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페론이 작용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그게 유도성 오페론입니다. 공동 억제 물질이 억제자에 결합해서 억제 물질 복합체를 형성하게 되면은 오페론이 작동을 하지 않습니다. 자, 반면에 얘는 그냥 원래 억제자가 억제를 할 수 있는데 유도자가 억제자를 불활성화시켜요. 그러면은 억제자가 이제 작동자에 더 이상 오퍼레이터에 결합을 하지 못하니까 오페론이 작동하게 됩니다.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억제성 오페론 같은 경우에는 자, 둘 다 뒤에서 배울 건데 억제성 오페론은 트립토판 오페론이라는 게 있고요. 얘들은 트립토판을 만드는 효소들을 번역하기 때문에 트립토판이 있으면은 억제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트립토판 자체가 공동 억제 물질이 되는 거죠. 자, 반면에 유도성 오페론 같은 경우에는 뭐 라오페론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얘들은 락토즈가 있을 때 분해하는 효소들을 번역을 해야 돼요. 락토즈가 있어야만 얘들을 분해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락토즈가 있을 때 활성이 돼야 되니까 오히려 락토즈가 붙어가지고 억제 물질을 억제를 해가지고 작동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게 무슨 내용인지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뒤에서 그냥 차근차근 하나하나 배워볼게요. 그러면은 요게 그냥 정리해놓은 게 무슨 소린지 이해가 될 겁니다. 그러면 먼저 억제성 오페론인 트립토판 오페론부터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트립토판 오페론은 간단하게 그리면은 요렇게 그릴 수 있어요. 자, 맨 앞에 뭐가 있냐면은 억제자를 발현하는 요 부위가 있고요. 전사 부위가 있고요. 여기는 별도의 프로모터가 따로 있어가지고 얘들은 따로 이렇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이제 이렇게 표현하면 뭔지 알겠죠? mRNA 단백질입니다. 자, 그래서 얘들은 억제자 단백질이 따로 만들어지고요. 자, 이렇게 이제 한창 진행을 하다가 여기에 프로모터 부위가 다시 있고 여기서부터 트립토판 오페론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뒤에 오퍼레이터 부위가 이제 존재를 하고요. 그 뒤로 여러 가지 단백질들을 만들 수 있는 전사 부위가 존재합니다. 자, 그러면은 요 부위에서 나오는 애들이 뭘 하느냐? 얘들은 트립토판에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죠. 합성을 도와줄 수 있는 여러 가지 효소들, 얘들의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생각을 해봅시다. 얘들이 있으면은 이제 전구체로부터요, 트립판을 만드는 전구체로부터 다양한 정을 거쳐가지고 트립토판을 만들어내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요 트립토판 자체가 많다. 그러면은 요 과정을 할 필요가 없겠죠. 아까 앞에서 설명드린 내용입니다. 따라서 어떻게 하느냐? 이 많은 트립토판들이 여기 억제자에 흡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은 얘들이 어떻게 하느냐? 다시 오퍼레이터 부위로 가가지고 요 부위를 억제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RNA 폴리머레이즈가 붙어가지고 원래 전사를 진행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막혀버리는 거죠. 자, 그러면서 굳이 이 효소들이 이제 더 이상 전사가 되지 않도록 막아주게 됩니다. 자, 하지만 반면에 이제 뭐 트립토판이 없다. 그럼 얘들 이제 빨리빨리 만들어내야겠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되느냐? 이 억제자가 트립토판이 없으니까 없는 상황에서는 붙을 수도 없을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가 전혀 억제가 될 이유가 없겠죠. 따라서 RNA 폴리머레이즈가 그대로 전사를 이어가가지고 여러 가지 합성 효소들을 만들어주게 되고 그러면 이 효소들이 이 단계별로 이제 작동을 해가지고 트립토판
트리토판을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자,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억제성 오페론이다. 이 결과물이 억제자를 억제하도록 도와준다. 그래서 이 트리토판이 생성물이기도 하지만 보조 억제인자이기도 합니다. 혹은 코리프레서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봅시다. 트리토판이 없는 상황에서 억제자는 불활성화되고요. 따라서 억제자가 불활성되니까 전사는 활성될 겁니다. 자, 반대로겠죠. 트리토판이 있으면은 아까 여기 트리토판이 붙어갖고 억제자가 활성이 되게 되고요. 그러면은 오퍼레이터에 가서 붙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은 전사 활성은 여기서 막혀가지고 억제가 될 겁니다. 자, 요게 트리토판 오페론입니다. 자, 이번엔 라오페론 한번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라악 오페론도 트리토판 오페론과 굉장히 유사해요. 자, 먼저 그림을 하나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있을 때 여기에 이제 락아이라고 하는 리프레서를 만들어내는 유전자가 하나 존재하고요. 그 뒤로 프로모터, 오퍼레이터, 그 다음에 라오페론의 대사 물질을 만들어내는 여러 유전자들이 존재합니다. 자, 요거는 나중에 뭐 심화 과정 이런 데서 자세히 배울 거고요. 지금 오페론 자체에 좀 집중을 합시다. 자, 그래서 요 리프레서가 이거는 트리토판 오페론하고 다르게 바로 시작부터 오퍼레이터를 억제를 하고 있어요. 자, 요런 상황에서 이제 유도 물질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 요거 잠깐 설명드릴게요. 자, 유도 물질은 사실 알로락토즈를 의미해요. 얘들이 여기에 붙어가지고 억제를 해버립니다. 자, 그러면은 요 과정, 억제하는 과정 자체가 없어지니까 정상적으로 RNA 폴리머레이즈가 붙어가지고 전사를 쭉 이어갈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요 알로락토즈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얘들은 뭐냐면은 베타갈락토시드라고 하는 계열의 물질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예요. 여기에 락토즈도 있고 알로락토즈도 있고 그다음에 위에 여기 보시면은 IPTG라고 하는 물질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요 락토즈 자체가 원래 포도당 두 개가 베타 1사 결합을 하고 있었어요. 다 1사 결합을 하고 있는데 얘들이 요 세균이 이제 얘들을 분해를 하는 거죠. 베타 갈락토시데이즈를 만들어내 가지고 얘들을 절단합니다. 자, 그런데 그 절단된 포도당이 베타 16 결합으로 이성질화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락토즈가 있으면은 세균이 아주 일부는 오페론이 원래 리프레서가 억제한 상황이지만 아주 일부의 베타 갈락토시데이즈는 발현이 조금은 되어 있습니다. 자, 그 상황에서 락토즈가 분해가 아주 살짝 돼가지고 알로락토즈가 작은데 만약에 락토즈가 확 늘어나는 상황이 돼요. 주위 환경에 락토즈가 많아졌다. 그러면은 절단할 수 있는 락토즈 양이 늘어날 거니까 상대적으로 알로락토즈 양도 늘어나겠죠. 일부 구조 이성질화 돼가지고 늘어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얘였죠. 그러면서 리프레서를 억제하게 되는 겁니다. 즉 알로락토즈가 많다 이꼬르 락토즈가 많은 상황이다. 이렇게 그냥 이해를 하고 있으시면 되겠어요. 정확하게 알려드리려고 이러는 건데 유도물질은 알로락토즈고 알로락토즈는 락토즈가 많은 상황에서 절단돼가지고 만들어지는 구조 이성질하기 때문에 결국은 그 양이 비례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반면에 IPTG라는 게 있는데 자, 얘들은 실험적으로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는 물질이에요. 그래서 얘들은 이런 인듀서들하고 유도물질하고 거의 유사한 물질이긴 한데 얘들이 이제 요 리프레서하고 결합을 하게 될 경우에는 알로락토즈랑 다르게 결합이 분해가 안 됩니다. 지가 붙어가지고 안 떨어져요. 그래가지고 그냥 계속해서 요 오퍼레이터를 억제하고 있는 요 프레서의 과정을 완전히 막아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그림으로 설명드린 게 요 두 과정이고요. 자, 그 다음에 디귿 보시면은 락오페론의 양성 조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사이클릭 AMP CRP 복합체가 프로모터 상류에 결합한다라고 지금 처음 보는 내용이 하나 나왔죠. 그래서 뭐냐면은 요 RNA 폴리머레이즈, RNA 중합 효소가 프로모터에 효율적으로 결합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사이클릭 AMP CRP 복합체라는 게 필요합니다. 자, 얘들이 여기서 얘를 밀어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CRP 뜻이 뭐냐면 사실은 CRP는 사이클릭 AMP 수용체 단백질, 사이클릭 AMP 리셉터 프로테인 이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다른 말로 얘들을 뭐라 하냐면 또 캡 이렇게 표현하게 되고 교재마다 달라가지고 좀 알려드릴게요. 자, 캡 같은 경우에는 카타볼릭 액티베이터 프로테인 약자입니다. 뭐 어쨌든 같은 거예요. 결론은 얘들은 결국은 사이클릭 AMP가 있어야 작용을 하고 RNA 폴리머레이즈의 활성을 도와주는 놈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런 포도당 농도가 높은 곳에서는 사이클릭 AMP 양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게 사실 왜 그러냐면은 ATP에서 원래 사이클릭 AMP가 만들어졌죠. 기억나시죠? 고리화된 AMP입니다. 근데 요 포도당이 풍부한 배지에서는 다른 당들의 수송을 억제하게 되고요. 포도당을 쓰려고 그 과정에서 ATP를 사이클릭 AMP로 만드는 효소, 즉 아데닐릴 고리화 효소, 아데닐릴 아데닐레이트 사이클레이즈 요 효소 활성이 억제가 됩니다.
그러면서 사이클릭 AMP는 양이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잘 안 이어지면은 포도당이 많은 거 이꼬르 ATP가 많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럼 ATP가 많으니까 상대적으로 사이클릭 AMP 양은 작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자, 정확히 요건 아닌데 그냥 잘 안 이어지니까 이렇게 이해를 하라 이 말입니다. 정확히 이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해할 때 이렇게 하면은 포도당이 많으니까 사이클릭 AMP는 작다 이렇게 이해할 수는 있겠죠. 정확한 과정은 포도당이 많으면은 아데닐린 사이클레이즈가 억제돼가지고 사이클릭 AMP가 줄어드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되느냐? 사이클릭 AMP 농도가 낮아지니까 얘들이 CRP에 잘 붙지 않을 거고, 그러면 요 복합체가 잘 형성이 안 될 거고, 그러면은 RNA 폴리머레이즈 활성이 떨어질 겁니다. 사실상 거의 활성이 없어져요. 자, 그러면은 요 정도 이제 배웠으면은 요거 한번 풀어봅시다. 자, 요게 요 말이에요. 제가 방금 설명한 게 요 말입니다. 자, 먼저 포도당이 없고 락토즈도 없고 외부에서 넣어준 사이클 AMP도 없는 상황입니다. 참고로 외부에서 그냥 사이클 AMP를 다 안 넣어준 상황이에요. 보통 환경은 이런 상황이겠죠. 일단 여기서는 요거는 고려하지 말고 포도당과 락토즈만 고려를 해봅시다. 자, 포도당도 없고 락토즈도 없습니다. 그러면은 포도당이 없기 때문에 지금 사이클릭 AMP는 생기겠죠. 사이클릭 AMP는 생겨가지고 CRP 복합체에 의해 가지고 RNA 폴리머레이즈 활성은 있을 겁니다. 하지만은 락토즈가 없는 상황이에요. 자, 얘 때문에 어떻다? 요 리프레서 얘들이 활성을 가지고 오퍼레이터를 억제하고 있을 겁니다. 따라서 전사 활성이 없는 상황이 될 거고요. 자, 두 번째, 포도당이 있습니다. 애초에 포도당이 있기 때문에 얘 지금 뭐 억제자고 뭐고 상관없이 CRP 자체가 활성이 없겠죠. 따라서 전사 활성이 없을 겁니다. 자, 그 다음 역시 마찬가지죠. 포도당이 있고 이러면은 CRP가 활성이 떨어질 거예요. 그러면은 뭐 락토즈 유무 상관없어요. 이거는 상관없이 무조건 전사 활성은 없을 겁니다. 애초에 RNA 폴리머레이즈가 작동을 못합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자, 이번에는 포도당이 없어요. 포도당이 없으니까 사이클릭 AMP 양이 늘어날 거고, 따라서 CRP 활성이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 락토즈 봅시다. 자, 이번에는 락토즈가 있네요. 그러면은 요 1번 상황과 지금 반대되는 상황. 그렇기 때문에 리프레서가 이 유도물질인 알로락토즈가 붙어가지고 얘들이 억제될 겁니다. 따라서 오퍼레이트가 풀리게 될 거고요. 그러면은 RNA 폴리머레이즈는 사이클 AMP, CRP 복합체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얘들이 활성을 가지고 전사 활성이 드디어 일어날 수가 있겠네요. 자, 다음 이번에는 포도당이 있습니다. 자, 포도당이 있는데 그러면은 지금 어떻다? CRP가 활성이 없는 상황이에요. 원래는 이게 정상입니다. 없애야 되는데 어떻게? 의도적으로 사이클 AMP를 넣어줬습니다. 자, 그러면 포도당 상관없이 사이클 AMP가 하위 조건이죠. 그래서 얘들이 CRP에 붙어가지고 RNA 폴리머레이즈 활성을 높여줄 겁니다. 자, 그 상황에서 락토즈도 있네요. 그러면은 리프레서가 억제돼가지고 오퍼레이터가 풀리겠죠. 자, 그러면은 똑같습니다. 위에랑 사이클 AMP, CRP 복합체가 형성이 되었고 리프레서가 알로락토즈가 붙어갖고 오퍼레이터에 더 이상 결합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따라서 전사 활성은 있겠죠. 자, 요런 게 이제 문제 나와요, 시험에. 이번에는 진핵생물의 유전자 발현 조절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유전자 조절 단계, 유전자의 발현은 전사, 번역, 번역 후 이런 세 가지 수준에서 조절이 될 수 있다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유전자 즉 DNA가 있으면은 DNA가 RNA로 전사가 될 거고요. 자, RNA는 가공 과정을 거쳐가지고 프리 메신저 RNA가 메신저 RNA로 가공이 될 겁니다. 자, 그 이후에 얘들이 이제 번역되면은 단백질이 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DNA 단계에서는 뭐 DNA의 어떤 히스톤 가지고 조절하는 포장 단계라든 아니면은 얘들의 이제 메틸화라든지 이제 각인 배웠었죠. 이런 게 있을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요 메신저 RNA가 번역되는 과정, 그 과정 중에서 뭐 메신저 RNA의 만들어지는 속도를 조절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전사 번역 후 이렇게 돼 있는데 번역 후에 요 단백질들의 어떤 가공 과정, 즉 당화 과정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인산화 과정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또 조절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뒤에서 또 자세히 배워볼 거고요. 자, 먼저 요 DNA 포장과 조절 요쪽 한번 먼저 봅시다. 자, 그래서 우선 우리 유클레오좀이라는 거 배웠었죠. DNA는 그냥 DNA가 존재하는 게 아니고 히스톤이라고 하는 단백질에 뭉쳐져 가지고 애들이 감겨 가지고 진핵세포에서는 존재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히스톤이라는 애들은 자 팔량체 구조를 가져요. 즉 하나 둘셋넷 이렇게 써가지고 H2A 그 다음에 H2B 그 다음에 H3A4 이런 애들이 자 위아래로 이렇게 하나 더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총 8개의 팔량체 구조의 히스톤 복합체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얘들을 DNA가 1.75바퀴 정도 감고 있어요. 자, 좀 애매한데 이렇게 한 바퀴 감고 다시 두 바퀴 가기 전에 이렇게 떨어지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얘들이 이런 식으로 여러 개가 이제 있겠죠. 여러 개가 묶여가지고 이렇게 존재하게 되고요. 요 사이 부분 여기를 링커 DNA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랬을 때 요 길이가 대략 10나노미터 정도 되고요. 얘들이
사실 다시 묶여요. 다시 막 뭉칩니다. 묶인다기보단 요 링커 단백질들이 조금 더 응축돼가지고 어떻게 되느냐, 구조가 스톤이 요렇게 뭉쳐 있어요. 스톤이. 그러면은 이 묶인 놈들이 자 요렇게 감겨가 있다가 다시 밑으로 빠져가지고 요렇게 이런 식으로 가게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교차되는 부위들이 있죠. 자, 이런 부위에 이제 H1이라고 하는 다른 히스톤 링커 단백질들이 여기를 이제 묶어주고 있는 거예요. 즉, 이 부위는 지금 링커 DNA 부위입니다. 이런 링커 DNA 부위를 H1 히스톤 단백질이 묶어주게 되고 이런 유클레오좀들을 낀 상태로 안정화시켜 주게 됩니다. 자, 이랬을 때 이 길이가 약 30나노미터 정도 됩니다. 그리고 사실 얘들이 한 번 더 묶여요. 막 슈퍼코어 형태로 조금 더 뭉쳐가지고 이런 식으로 존재를 하게 됩니다. 요 부위를 지금 확대한 게 얘예요. 얘들이 슈퍼코어 형태로 이쪽이 우리 앞에서 배웠던 콘덴신이 묶어주고 있고요. 요게 이제 사실상 우리 염색체 요 부위를 확대한 거죠. 아니 제가 이렇게 막 있다고 했는데 정확히 말하면 얘도 또 응축돼 있는 거예요. 얘들이 응축돼가지고 이렇게 또 뭉쳐 있는 겁니다. 하여튼 이런 애들이 들어있었던 거죠. 그래서 요 길이가 대략 300나노미터 정도 됩니다. 요 길이는 조금 외워두세요. 그 다음에 염색체에서 요 길이 있죠. 요 길이는 약 1400나노미터 정도 돼요. 지금 아까 말했지만 요게 요거 아닙니다. 얘들이 또 뭉쳐가지고 또 이렇게 된 거예요. 즉 한 번 더 이렇게 뭉쳐있는 애들이 있고요. 요 안에 지금 얘들이 있는 겁니다. 요렇게 이해되시죠? 요거 확대한 게 요거고 얘들은 요거예요. 요거 좀 지웁시다. 헷갈리네. 요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요거 설명하면서 30나노미터 섬유, 300나노미터 슈퍼코일 다 설명을 드렸죠. 뭐 굳이 하나 더 설명드리면 여기 길이는 약 700나노미터 정도 되긴 합니다. 이렇게 꼬이고 접혀가지고 히톤에 DNA가 숨겨져 있다. 혹은 포장돼 있다. 이렇게 알고 있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히스톤에 감겨있는 DNA가 이제 이 히스톤에서 풀리거나 응축되거나 하면서 조절이 될 수 있죠. 그걸 뒤에서 이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히스톤 단백질의 아세틸화 반응입니다. 자, 히스톤은요, 아까처럼 이렇게 이제 그릴 수가 있는데 이런 게 위아래로 해가지고 두 층으로 쌓여있다 했죠. 자, 쌓여있는데 얘들은 꼬리 부위가 존재를 해요. 꼬리 부위가 존재를 해가지고 여기에 라이신이나 아르기닌 부위가 존재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얘들은 공통적으로 NH3가 달려있죠. 그러면은 요 부위가 이제 아세틸화 되는 겁니다. R그룹에 NH3가 있는데, 자, 요거를 어떻게 R그룹에 NH에 CO에 CH3가 달려있는, 자, 아세틸기가 붙어있는 이런 아세틸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지금 그러면은 NH3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는 양이온 상태죠. 자, 하지만은 얘들이 양성 전하를 이제 아세틸화 때문에 일어나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DNA는 마이너스를 띄고 있는데 마이너스를 띈 DNA가 여기에 대한 결합력이 약해지죠. 따라서 DNA의 이 히스톤 결합력이 약해지니까 이 뉴클레오점들은 여기에 DNA가 이렇게 막 감겨있는 구조를 했어요. 자, 그런데 DNA가 막 느슨해지면서 어떻게? 뉴클레오점 간에도 결합이 느슨해지게 됩니다. 자, 그 말이 꼬르 히스톤이 아세틸화 되게 되면은 DNA가 느슨해지면서 전사인자 결합 부위들이 막 노출이 될 수 있겠죠. 그러면서 전사가 유도되게 됩니다. 자, 어렵지 않죠? 자, 이번에는 염색질의 메틸화 반응, 즉 DNA의 메틸화가 일어난다. 자, 이럴 때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먼저 결론부터 말하면 메틸기가 DNA에 결합을 하게 되면요, 자, 히스톤 단백질이 결합이 자기가 변하게 됩니다. 자, 여기에 메틸화가 일어나게 되면은 이 히스톤 단백질과의 결합이 변하게 돼요. 자, 그러면서 구조가 바뀌면서 이게 오히려 더 꽉 조이게 됩니다. 더 응축되게 돼요. 요 5개념 가지시면 안 됩니다. 소성 부위가 늘어났으니까 뭐 풀린다든지 이런 개념 아닙니다. 그냥 구조적으로 바뀌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응축돼요. 그리고 요 DNA의 메틸화가 일어나는 부위는 주로 시토신 염기의 메틸화가 많이 일어납니다. 이건 앞에서 보여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관찰을 해보면요, 전사가 덜 되는 세포에서는 메틸화가 많이 되어 있고요, 반대로 전사가 많이 일어나는 세포에서는 메틸화가 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험적으로도 여기 전사가 덜 되는 세포에 메틸화가 많이 되어 있는데 메틸화를 제거시켜주면은 전사가 오히려 증가하는 것을 관찰할 수도 있습니다. 방금 제가 한 말을 이해하려면은 요거를 외우고 있는 상태여야겠죠. 메틸기가 결합하면은 염색질이 더 응축이 됩니다. 그래서 메틸화가 많이 되어 있으면은 염색질이 응축되어 있으니까 전사가 잘 안 될 거고요. 요 메틸기를 제거를 해주면 전사가 증가가 되겠죠. 자, 그 다음 4번 DNA 메틸화 효소 결핍 시
있듯이 요거를 DNA를 메틸화 시켜주는 효소가 있는데 얘들이 없어지게 되면요, 얘들이 응축을 덜 하겠죠. 응축을 덜 할 거고 비정상적인 단백질 발현들이 막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이게 발생 과정 중에 요게 만약에 일어났다 그러면은 비정상적인 배발생도 초래할 수 있겠죠. 뭐 당연한 얘기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세포 분열할 때 우리 DNA 복제할 때 메틸화로 원본 DNA에 원래 표시를 해 놓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런데 만약에 이제 안 되어 있는 쪽 이쪽을 DNA 복제를 하다가 잘못된 염기설이 나오면은 얘를 기준으로 얘가 원래 있던 거, 얘가 새로 만들어진 거 이렇게 체크를 해가지고 얘들을 복제를 하고 다시 합성을 한다 했습니다. 얘를 주형으로. 자, 그런데 이게 풀려버리면은 자, 누가 새 건지 모르죠. 그래서 그냥 임의로 아무거나 놓고 그냥 얘들을 복제를 하게 되죠. 그래서 오류가 난다 이겁니다. 참고로 이 말인즉슨 DNA 복제할 때 메틸화를 풀어주지 않습니다. 안 풀고 복제를 진행해요. 방해를 안 합니다. 자, 그 다음 5번 유전체 각인 현상은 메틸화에 의해 일어난다. 이거 앞에서 한 말이죠.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불활성화되어 있는 DNA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더 응축되어 있기 때문에 더 메틸화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후생유전 에피제네틱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배운 이런 아세틸화나 DNA 메틸화 같은 거는 염기서열 자체를 막 변화시킨 건 아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음 세대로 이런 것들이 전달되는 거, 이런 거를 후생유전학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염기서열이랑 직접적으로 관계없는 기저기관 형질이 유전되는 거예요. 톤의 아세틸화, 그 다음에 DNA 메틸화 이런 거는 생세포가 만들어지고 그냥 성체 몸에서 일어났죠. 그런데 이런 게 유전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염색질 구조 변화에 의한 유전입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예를 들면은 각인에서 DNA 메틸화가 일어났었죠. 우리 각인이 됐을 때 DNA 메틸화가 일어날 수가 있었는데, 자, 이거는 배우자 형성될 때 제거가 됐다가요 다시 나중에 배아 발생할 때 그 자리에 그대로 일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거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자, 그래가지고 캠벨에 나오는 거 좀 예시를 드릴게요. 자, 그래서 G에 아구티 유전자라는 게 있습니다. G 갈색 털을 발현시키는 아구티 유전자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돌연변이가 나타난 어미들 두 종류로 분류를 합니다. 뭔가 수로 이렇게 분리를 해요. 자, 그런 다음에 이 어미들한테 엽산이랑 메틸기를 먹이로 풍부하게 한쪽은 제공을 하고요, 한쪽은 이런 거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자, 그랬더니 이 자녀를 보는 거예요. 이제 얘들의 전투의 자녀는 정상 색깔인 갈색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하지만 얘들이 지금 이제 대조군이겠죠. 먹이를 안 줬으니까. 대조군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이 자녀들이 돌연변이 색깔 노란색이거든요. 노란색을 띠게 됩니다. 즉 어미의 먹이에 따라 가지고 이 유전 정보가 표현형으로 바뀌어서 나타나게 된 거죠. 이런 게 일단 후생유전 이렇게 표현하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저기 경성대인가 계명대 면접에서 나왔어요. 예전에 1945년도에 네덜란드의 철도 노동자들이 파업을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나치군들이 식품 운송을 막아버렸어요. 파업했다고. 자, 그래가지고 거의 뭐 2만 명 넘게 기아로 사망을 했습니다. 자, 그때 임신 초기인 여성들 있죠. 이런 환경에 노출된 임산부들, 이 자녀들을 관찰해 본 거예요. 태어난 이 임산부로부터 태어난 자녀들을 관찰해 보니까 어떻다? 2형 당뇨도 많고요, 고지혈증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정신분열 같은 증세도 막 나타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아무 문제 없이 큰 겁니다. 자, 이때 기아 상태에만 노출됐던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인부가 낳은 다른 자녀들은 보니까 어떻다? 정상이더라. 이런 거 증상이 거의 없더라. 이런 거를 관찰한 겁니다. 심지어 이 사람들은 68세 이후 이제 사망률도 한 10% 정도 훨씬 더 높았어요. 자, 그래서 과학자들이 뭐라고 생각했느냐. 자, 이거는 이 시기에 인부에게 닥쳤던 기아 상황에서 DNA 메틸화 패턴이 차이가 나타난 것이다. 정상인 다른 자녀들과 메틸화 패턴이 차이가 나가지고 단기간에 건강 문제로 발생을 했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죠. 그래서 우리 일란성 쌍둥이 같은 경우에도요, 무조건 유전자가 똑같다고 완전히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 사람들도 암이라든지 정신질환 이런 게 서로 일란성 쌍둥이임에도 불구하고 다르게 발병할 수가 있는데, 자, 그 이유가 DNA 메틸화 양상의 차이로 인해서 발생할 수도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전사 개실 조절 한번 보도록 합시다. 먼저 진핵생물의 전형적인 유전자 구조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요. 자, 진핵생물 유전자 구조는 앞에서 배웠죠. 그래서 맨 먼저 이제 프로모터가 있을 거고요. 이 프로모터에 전사 개시 복합체라고 하는 애들, 우리 뭐 TF2D 이런 거 앞에서 언급을 했습니다. TF2H 이런 애들이 막 와가지고 붙게 되고,
되고 여기에 이제 다시 RNA 폴리머레이즈 2가 와가지고 이렇게 작을 하게 되죠. 그러면은 얘들이 이제 쭉 진행을 하면서 뒤쪽에 있는 유전자들을 전사시켜가지고 먼저 프리 RNA 혹은 프리 메신저 RNA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러면은 얘들이 이제 인트론이 제거되는 스플라이싱, 그 다음에 5 프라임 캐핑, 그 다음에 폴리 A 테일링 이런 세 가지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참고로 뭐 순서는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중요하지 않은데 맨 처음에 그냥 앞에서부터 한다 생각하면 돼요. 5 캐핑, 그 다음에 인트론 제거 스플라이싱, 그 다음에 3 프라임 폴리 A 테일링 요 순서로 일어나긴 하는데 중요한 건 아닙니다. 어쨌든 이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성숙한 메신저 RNA를 만들어내게 되죠. 자, 그 다음 유전자 발현 조절입니다. 그래서 이런 비암호화 DNA 영역에는 컨트롤 엘리멘트, 즉 조절 요소라고 하는 부위가 여러 개 존재하게 됩니다. 얘들은 DNA가 있으면요, DNA에 여기 있을 수도 있고요, 뭐 그다음 중간에 여기 있을 수도 있고요, 뭐 중간에 여기 있을 수도 있고, 하여튼 길이 상관없고 위치 상관없이 뭐 여기에 뭐 5 프라임 UTR 이런 데 있을 수도 있고 3 프라임 UTR 있을 수도 있어요. 심지어 여러 군데서 막 발견이 되게 됩니다. 인트론 내에서도 발견이 될 수 있어요. 다만 전사 조절 요소 같은 경우에는 엑손에서는 거의 발견이 되지 않고 조절 요소도 종류가 몇 개 더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스플라이싱 조절 서열 이런 게 있어요. 스플라이싱 조절 요소 그런 애들은 뭐 또 엑손 속에서 발견되기도 합니다. 지금 얘기하는 거는 전사 조절 요소예요. 자, 그래서 조절 요소라는 거는 DNA 상에 존재하고요. 보통 5 프라임 UTR, 인트론, 그다음에 3 프라임 UTR 이런 데 존재하게 됩니다. 그 말인즉슨 프로모터 부위에 엄청 멀어도 상관이 없다 이런 말이에요. 자, 그리고 이런 부위가 있으면은 여기에 결합하는 전사인자 단백질들이 있습니다. 얘들이 전사를 조절할 수 있도록 도와주게 되는 거죠. 일반적으로 전사인자 이렇게 표현하면은 이런 전사인자 단백질들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전사인자 같은 경우에는 보편적 전사인자하고요, 특수 전사인자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보편 전사인자 같은 경우에는 단백질을 암호하고 있는 모든 유전자들의 그 전사에 필수적인 전사인자들을 보편 전사인자 이래요. 모든 유전자의 전사에 필수적 전사인자들을 보편 전사인자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일부 이런 보편 전사인자들은 독립적으로 그냥 프로모터 내에 있는 우리 타타박스 배웠죠. 이런 타타박스 같은 DNA 서열에 결합할 수 있고, 나머지는 이제 어떤 다른 상대 단백질이나 아니면은 RNA 중합효소 2 이런 데 결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독립적으로 타타와 같은 DNA 서열에 결합하는 애들, 아니면은 어떤 다른 단백질이라든지 아니면 RNA 폴리머레이즈 2 같은 애들, 크게 이렇게 두 종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온전하게 이제 우리 아까 게시복합체 이런 거 배웠죠. 이런 게시복합체가 조립이 된 다음에 RNA 폴리머레이즈가 모적인 RNA 가닥을 합성을 하게 되면서 DNA 주연 가닥을 따라 가지고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게시복합체를 이루는 여러 가지 소단위체들이 있는데, 자, 이 이름은 여기서는 제가 안 가르쳐 줄 거고요. 나중에 심화나 전공에 가면은 얘들도 외워야 됩니다. 이름도 외워야 돼요. 어쨌든 이런 게 있다라고 큰 그림만 잡고 갑시다. 자, 그 다음 이런 보편 전사인자고요, RNA 중합효소 2 얘들이 붙어가지고 전사 개시를 하려면은 그 속도가 매우 느립니다. 따라서 특수 전사인자라는 애들의 조절이 필요한데, 물론 여기서 발현이 되는 애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대표적으로 하우스키핑 유전자라는 애들이 있습니다. 자, 집 지킴이죠. 그래서 얘들은 뭐냐면은 CPG 아일랜드라고 하는 서열이 DNA 상에 많이 있어요. 원래 보통 이 CPG의 C에 메티라가 주로 많이 일어납니다. 메티라가 일어나는데 이 하우스키핑 유전자의 CPG 서열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떤 크로마틴 구조라든지 아니면은 뭐 단백질 결합 이런 것 때문에 비메티라 상태를 유지하게 돼요. 그래가지고 염색질이 이제 메티라가 안 돼 있으면은 염색질이 오픈 상태로, 열린 상태로 유지가 가능하다 했죠.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발현율이 높게 됩니다. 그래서 얘들은 하우스키핑 유전자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세포에서 이 유전자들을 나중에 확인을 했을 때 발현율이 엄청 높아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유전자 발현 같은 거 실험할 때 얘들이 나왔냐 안 나왔냐에 따라 가지고 실험이 제대로 됐냐 안 됐냐 확인하는 대조군으로도 많이 씁니다. 자, 어쨌든 요거는 좀 예외적인 얘기고, 보통은 이렇게 막 발현되지가 않고 특수 전사인자라는 놈들이 실제로 얘들을 발현시킬지 안 시킬지 조절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특수 전사인자가 이제 결합하는 부위, 즉 조절 요소 같은 경우에는 근거리에 있을 수 있어요. 프로모터로부터 되게 가까이 있을 수도 있고 되게 멀리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근거리 조절 요소, 원거리 조절 요소 서열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뭐 두 개 합쳐가지고 그냥 인핸서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뒤에서 할 거예요. 아무튼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여기에 얘들이 붙는다 이렇게 알고 있으시면 되겠어요. 위치는 멀 수도 있고 가까울 수도 있다.
그리고 요 인핸서 이거 A입니다. E 아니에요. 인핸서는 A고, 자, 참고로 요 인핸서라는 부위는 자 뒤에서 계속 설명을 드릴 거지만은 얘들은 DNA 서열을 의미해요. DNA 서열이고 여기에 붙는 애들이 활성자, 액티베이터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래서 요거 한번 뒤에서 바로 살펴볼게요. 뒤로 넘어갑시다. 자, 그래서 요런 방금 말씀드린 요런 액티베이터, 리프레서 요런 애들을 레귤레이터, 즉 조절자라 부릅니다. 그래서 좁은 의미의 어떻게 보면은 특수 전사인자 자체가 조절자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안에 이제 활성자와 억제자가 존재한다 이렇게 알고 있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DNA가 있을 때 프로모터가 있죠. 이 프로모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뭐 상류, 하류 다 상관없습니다. 아무 때나 이렇게 인핸서 혹은 사일런서라고 하는 서열이 존재를 해요. 그래가지고 여기에 이제 사일런서면은 뭐 리프레서가 붙을 거고 인핸서면은 액티베이터가 붙게 됩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되느냐? 뭐 하여튼 뭐가 붙었다 치면은 애들이 DNA가 이렇게 굽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있던 애들이 이렇게 굽어가지고, 자, 아까 이 자리에 원래 뭐 인핸서 부위가 있었다 칩시다. 인핸서 부위가 있으면은 여기에 액티베이터가 붙어가지고 구우면서 프로모터 부위에 이제 미디에이터라고 하는 중개자라고 부릅니다. 또 다른 단백질들이 이렇게 막 붙어가지고 이렇게 구운 상태로 프로모터 부위와 요 액티베이터가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게 됩니다. 그래서 요 길이가요, 그래서 떨어져 있는 요 길이가 사실 뒤로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구울 수도 있어요. 프로모터가 있고, 어쨌든 이렇게 했을 때 이런 길이는 뭐 짧으면은 한 수십 베이스 페어 정도, 뭐 길면 한 수천 베이스 페어 정도, 엄청 길게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좀 짧은 애들을, 길이가 짧은 애들을 근거리, 좀 먼 애들을 원거리 이렇게 표현하는데 뭐 큰 기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뭐 그 둘을 구분하는 기준까지는 알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종류 다시 봅시다. 뭐 활성자, 억제자 있는데, 자, 무슨 OR로 끝난 애들, 얘들은 단백질을 의미하고요. 자, 무슨 ER로 끝난 애들, 자, 얘들은 DNA상의 서열을 의미합니다. 시퀀스를 의미해요. 그래서 활성자는 증진자, 인핸서 자리에 결합을 하고, 프레서는 침묵자 자리에 결합을 하고, 그 다음에 활성자는 말 그대로 요 전사복합체를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하고, 반면에 억제자는 전사를 중지시키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크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요게 헷갈릴 뿐입니다. 누가 DNA 서열이고 누가 단백질인지 그것만 좀 외워두시면 되겠어요. 자, 그다음 같은 시간에 전사가 시작되어야 하는 여러 유전자의 조절.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예를 들어가지고 배아가 이렇게 발생을 해요. 발생하는 과정 중에 동시에 탁 켜져가지고 탁 분열을 해가지고 탁 일어나야 되는 뭐 이런 과정이 있다 칩시다. 자, 이랬을 때 같은 염색체상에 존재하는 경우 유전자들이 같은 염색체상에 있으면은 자, 동일한 조절 단백질을 이용하면 되겠죠. 즉 하나의 조절 단백질을 이용하면은 같은 염색체 상에서 그냥 얘들을 동시에 한꺼번에 확 발현되어 있던 조절 단백질들이 역할을 할 수가 있을 거고요. 쉽게 말해서 아까 원핵세포에서 오페론이랑 한 개념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가까이 그냥 위치해 있으니까 공통된 인핸서에 의해 가지고 함께 조절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이고요. 자, 만약에 염색체가 달라요. 염색체가 다른 경우에는 탄 조절 서열을 만드는 겁니다. 위에서는 아까 조절 단백질을 이용하는 거였고요. 밑에서는 탄 조절 서열들을 이용해 가지고 같은 전사인자에 반응을 해 가지고 동시적으로 유전자 전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자, 그 다음 뒤에 이어가지고 3 나오는데요. 자, 요 3은 여기에 이어지는 3 아닙니다. 여기 이어지는 3이에요. 자, 어쨌든 계속 보도록 합시다. 3번 일부 활성자와 억제자의 염색질 구조에 대한 영향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활성자 같은 경우에는 자, 이렇게 유전자가 있을 때 이 유전자에 프로모터가 있을 거고요. 이 프로모터 근처에 이제 히스톤이 이렇게 원래 붙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뭐 앞뒤 상관없어요. 하여튼 이랬을 때 이 히스톤을 아세틸화 시켜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아세틸화가 되면은 DNA 감겨 있는 게 느슨해지면서 전사가 유도될 겁니다. 그래서 전사를 촉진시켜 주게 되고요. 자, 일부 억제자 같은 경우에는 거꾸로입니다. 히스톤을 탈아세틸화 시켜버려요. 자, 그러면서 유전자들이 다시 이렇게 뭉치게 될 겁니다. 그래서 프로모터 부위가 이렇게 가려지게 되겠죠. 자, 그래서 전사가 감소하는 현상을 유도할 수 있게 해줍니다. 자, 다음 4번 유전자 활성화에 조합 조절되어 있습니다.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자, 예를 들어가지고 인핸서가 있다. 자, 인핸서 부위가 이렇게 있으면 프로모터가 있고 인핸서 부위가 있으면 자, 이 안에 보통 한 10개 정도 조절 요소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10개 정도 조절 요소가 구성되어 있고 자, 거기서 이제 한두 개 정도 특수 전사인자가 결합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각 전사 조절을 함에 있어가지고 하나당 하나의 특정 조절 요소가 있는 것보다는 차라리 특정한 조합으로 존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런 말입니다. 그게 왜냐면은 예를 들어가지고 간세포는 알부민 유전자를 생성을 하는데 수정체는 이런 알부민을 만드는 게 아니라 수정체 단백질 중에 하나인 크리스탈린 단백질이라는 애들을 생성합니다. 그래서 이게 왜 그러느냐, 자, 각 세포마다 서로 다른 조합의 활성자, 액티베이터 단백질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간에서는 A1, 수정체에서는 A2
A2라고 하는 활성자 단백질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인앤서에 붙을 수 있는 애들이 얘는 여기 붙고요, 얘는 뭐 여기 붙고 이런다 칩시다. 그렇기 때문에 선택적으로 요 프로모터를 조절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요 프로모터 뒤쪽에는 이제 뭐 알부민 유전자 정보가 있었다 치고요. 자, 요 프로모터 뒤에는 크리스탈린 단백질 유전자가 있었다 칩시다. 그러면 A1이 붙게 되면은 DNA가 휘어가지고 이렇게 상호작용을 하게 되는 거고요. 만약에 A2가 붙게 되면은 얘들이 또 이렇게 붙어가지고 얘들이 만들어지는 거겠죠. 자, 제가 지금 그림을 잠깐 헷갈려가지고 잘못 그렸는데 프로모터에 붙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붙어가지고 얘들이 발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편 전사인자는 서로 다 똑같이 붙어 있지만은 이런 일부 특수 전사인자 해가지고 프로모터의 발현 자체가 달라져가지고 이런 세포별로 완전히 다른 단백질들이 나타난다. 그런 내용입니다. 네, 그래서 4번 보시면은 진핵생물에서 통합적으로 조절되는 유전자들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물질 대사에서 자, 이렇게 내려갈 때 여기 이런데 작용하는 뭐 효소들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동시에 발현돼야 되는 유전자들 있죠. 예를 들어가지고 발생 과정 중에 나타나는 애들. 자, 그런 것들은 주로 다른 염색체에 막 퍼져 있을 겁니다. 서로 다른 유전자들에 막 퍼져 있는데, 이럴 경우에 얘 유전자나 뭐 얘 유전자나 똑같이 공통된 특정 조합의 조절 요소를 가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들의 통합적인 유전자 발현을 조절하게 됩니다. 그래서 핵 내에 이런 전사 활성자 단백질들은 조절 요소가 유전체 어디 있든지 상관없이 그냥 인지해가지고 결합해가지고 동시에 전사를 시킬 수 있다 이거죠. 염색체가 있고 요 안쪽에 이제 요 자리에 있을 수 있고, 얘는 또 다른 염색체가 있을 때 거기에 뭐 요런 자리에 있을 수 있지만은 그 위치에 전혀 상관없이 전사인자들은 똑같은 전사인자가 이렇게 붙어가지고 동시에 전사를 발현시킬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일단 핵의 구조와 유전자 발현되어 있는데, 뭐 요거는 별거 아니에요. 그래서 각 염색체로부터요, 이 염색질 꼬리가 뻗어나옵니다. 염색체가 있으면은 염색질 꼬리들이 이렇게 뻗어나와가지고 존재를 해요. 그러면서 핵이 있으면요, 이게 핵 안에서 염색체가 있겠죠. 핵이 있을 때 얘들이 특정 영역에서 이렇게 발현이 되더라 이겁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그렸지만은 뭐 이렇게 누워있는 애들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같이 뭉쳐갖고 존재하더라. 이 엄청 작은 건데 제가 확대해서 그리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염색체 안에서도요, 이렇게 염색실 꼬리가 이렇게 튀어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 자리에 이렇게 뭉치게 되는 거죠. 즉 모이게 되는 겁니다. 뭉치는 게 아니고 모이게 돼요. 그러면은 얘들이 같은 자리에 일단 모였기 때문에 RNA 중합효소랑 여러 전사인자 단백질들이 여기서 막 풍부하게 존재를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서 다량의 전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위를 전사 공장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요 위에 개념하고 조금 섞지 마세요. 섞기보다는 오히려 뭐 사실 섞어도 상관없긴 한데, 얘들이 전사 공장이라는 위치가 핵 내에 있어가지고 뭐 어떤 유전자 전사가 이제 필요할 경우에 얘 단백질들이 막 퍼져가지고 돌아다닐 필요 없이 이런 염색체들이 이쪽에 모여 있어가지고 이쪽으로 모인 곳으로 뭉쳐가지고 효율적으로 전사를 할 수 있다, 이런 개념이고요. 위에 거도 뭐 약간 섞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동시에 조절하는 여러 유전자들이 이런 같은 공장에 모여가지고 전사를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서로 제공된다, 이런 내용도 뭐 같이 섞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굳이 이게 아니더라도 이렇게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제 말은. 자, 이번에는 전사 후 조절 보도록 합시다. 1번 먼저 RNA 가공입니다. 자, 이건 뭐 계속 했던 얘기죠. 그래서 프리 RNA가 나오게 되면은 얘들은 가공을 해가지고 메신저 RNA로 만들게 됩니다. 자, 이 과정에서 5' 캐핑, 플라이싱, 3' 폴리 A 테일링,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자, 근데 이때 선택적 이어 맞추기, 즉 알터네이티브 RNA 스플라이싱이라는 것도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살짝 언급은 했죠, 얘도. 그래서 단일 유전자로부터 서로 단백질들을 막 만들 때 이런 일을 한다 했어요. 요렇게 뭐 요렇게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이런 프리 RNA, 즉 1차 전사체는 여러 가지 인트론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RNA 조각들 이용해가지고 엑손이나 인트론으로 취급하는 것에 따라가지고 서로 다른 성숙한 형태의 메신저 RNA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뭐 캠벨에는 트로포닌 T 유전자라든지, 그다음에 초파리의 막 단백질 유전자, 자, 이런 것들도 얼터네이티브 스플라이싱으로 만들어진다라고 나와 있어요. 자, 그다음 메신저 RNA 분해입니다. RNA를 분해를 해가지고 얘들이 발현량을 또 조절할 수가 있겠죠. 단백질로 번역되는 양을 조절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메신저 RNA 분해 과정은 먼저 3' 폴리A 꼬리가 짧아지고요. 그다음 5' 캐핑을 제거한 다음에 뭐 순서 크게 중요하진 않지만 일단 외워놓읍시다. 엑소 뉴클레어제라는 애들이
얘들이 와가지고 분해해 주게 됩니다. 보통 진핵생물 같은 경우에는 요 메신저 RNA가 요 프라임 AAA 서열이 있어가지고 안정적이죠. 안정적이라 가지고 몇 시간에서 한 수주까지도 얘들이 버틸 수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헤모글로빈 같은 경우에는 적혈구 내에서 계속 반복돼가지고 메신저 RNA에서 단백질들이 많이 만들어질 수도 있죠. 자, 그 다음 메신저 RNA 안정성을 결정하는 염기서열 위치되어 있는데, 자, 요 부위는 주로 3' 쪽 비번역 부위, 여기서 이제 종결 코돈이 나올 거고요. 종결 코돈 뒤쪽을 3' UTR이라 한다 이렇게 말했죠. Untranslation Region 비번역 부위입니다. 여기에서 주로 발견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실험적으로 수명이 짧은 단백질에 3' UTR을 이렇게 수명이 긴 헤모글로빈에 3' UTR로 옮겨버리니까 이 메신저 RNA의 수명이 짧아지더라. 이런 거를 관찰한 거죠. 예를 들면은 AU Rich Element 줄여서 ARE, 자, 이런 애들이 있습니다. 자, 얘가 있으면은 빠른 분해를 유도하게 돼요. 뭐 하는 애냐면은 이 마이크로 RNA라는 애들이 여기에 달라붙어 가지고 번역을 억제한다든지 아니면은 분해를 유도한답니다. 자, 그래서 번역 개시 때 조절 봅시다. 대부분은 개시 단계에서 번역이 조절된다. 뭐 이거는 말 그대로고요. 자, 일부 메신저 RNA의 번역 개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자, 우리 진핵세포 지금 얘기 중입니다. 계속 여기 5' 쪽에 캐핑이 되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3' 쪽에 폴리 A 서열이 이렇게 붙어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요 앞쪽에 지금 5' UTR, 뒤쪽으로 3' UTR이 이렇게 있겠죠. 그래서 요 둘은 지금 서로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이제 어떤 단백질들이 막 붙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느냐, 끝에 요 폴리 A 얘들이 잘 합성되지 않도록 방해를 한다든지요, 아니면은 가까이 있으니까 3' UTR하고 5' 캐핑하고 요쪽을 지금 방해를 할 수 있어요. 여기 붙어있는 단백질이 구조적으로. 그러면은 5' 쪽에 개신자들이 붙는 거를 막 결합하는 거를 방해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메신저 RNA 구조 자체를 막 이런 데 붙어가지고 바꿔버릴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리보솜이 접근을 하려고 하는데 그걸 방해할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개시 단계에서 번역 조절을 일어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난자 내에서 저장성 메신저 RNA는 번역을 개시시키기에 충분한 크기의 폴리의 꼬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난자는요, 안에서 다양한 메신저 RNA의 번역을 방해하는 서로 다른 기작들이 존재합니다. 한꺼번에 세포질 속에 있던 메신저 RNA, 얘들은 엄마로부터 물려받은 건데, 이것들이 한꺼번에 발현을 하게 되면은 이 발생 과정을 조절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서로 다른 여러 가지 기작들이 얘들을 억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런 저장성 메신저 RNA는 충분한 크기의 폴리 A 꼬리를 가지고 있지 않은 거예요. 이게 꼬리가 있어야 여기 5', 5' 그리고 3' 이쪽에서 상호작용을 해가지고 리보솜이 달라붙을 수가 있는데 그러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배 발생 중간에 얘들이 딱 발현돼야 되는 시기가 오게 되면은 효소가 와가지고 아데닌 뉴클레오타이드를 여기에 이제 붙여주는 거죠. 폴리 꼬리를 붙여줘가지고 이제 번역 개시를 촉진하게 됩니다. 자, 3번, 세포에 존재하는 모든 메신저 RNA의 번역이 동시에 조절되는 경우, 앞에서 설명한 거죠. 그래서 전반적인 조절은 진핵생물에서 보통 번역 개시에 필요한 하나 이상의 단백질 인자들을 막 활성화시켜요. 혹은 그거를 불활성화시켜가지고 조절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만약에 발생 과정이다 그러면은 난자에 저장돼 있는 메신저 RNA 번역 개시가 막 일어나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번역은요, 수정 이후에 갑작스럽게 막 번역 개신자들이 활성화가 돼요. 그러면서 시작이 되는 거고, 저장성 메신저 RNA에 암호화된 단백질이 한꺼번에 막 합성되는 반응들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발생 과정 중 얘기 중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렇게 모든 메신저 RNA 번역이 동시에 조절되는 경우가 아까 말한 발생 과정 중에 좀 많이 일어나서 요걸 예시로 설명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거 말고도요, 뭐 일부 식물이나 조류, 알게아 이런 애들은 암기, 즉 빛이 없는 시기에 메신저 RNA를 저장을 해놨다가 햇빛이 오게 되면은 요거를 이제 다시 이용해가지고 ATP가 많아지겠죠. 번역 기구들이 막 활성화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명암에 의해 가지고 시기적으로 메신저 RNA 조절을 하는 기작이 될 수도 있겠죠. 네, 그 다음 단백질 가공 과정입니다. 자, 예를 들어 가지고 인슐린 같은 경우에는, 자, 단백질들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으면은 이런 식으로 이항화 결합이 되어 있고요. 얘들이 절단이 되어야지 활성을 가지게 됩니다. 말고도 뭐 당화나 인상기 첨가 같은 걸로 이런 단백질 가공 과정이 조절되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당화 과정 먼저 한번 좀 살펴봅시다. 그래서 방금 말한 인슐린 같은 경우에는 당화는 뭐 일어나진 않아요. 일어나진 않고 일반적으로 다른 단백질들이 당화 가공으로 조절이 되긴 하는데, 당화라는 건 말 그대로 당이 단백질에 이렇게 첨가되는 걸 말해요. 지금 인슐린이지만 인슐린은 당화되진 않습니다. 하여튼 이런 과정들이 일어나고, 자, 얘들은 뭐 앞에서 우리 세포에서 설명을 드렸지만 소포체, 골지처에서 N당화, O당화 이런 것들이 일어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뭐
리소솜의 어떤 수송이라든지 아니면은 세포 표면에 있을 때 인식할 때 혈액형 같은 거 당화가 일어났었고, 아니면은 그 식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엑포에 저장되는 단백질 같은 그런 애들을 또 안정화시키려면은 당화를 필요로 하기도 합니다. 자, 그다음 인산화입니다. 포스포릴레이션. 그래서 단백질 카이네이즈 혹은 키나즈에 의해 가지고 인산기가 ATP에 의해서 단백질에 붙게 되죠. 그러면서 이 단백질의 3차 구조가 변하게 됩니다. 보통 이런 과정은 이제 세포의 신호 전달에서 우리 앞에서 잠깐 배웠죠. 그런 과정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은 뭐 RTK 이런 애들이 있었죠. 그다음에 단백질의 분해와 프로테아좀 되어 있는데, 자, 수명이 다 된 단백질에 유비키틴 단백질이 공유 결합을 합니다. 자, 단백질이 있으면요, 얘들이 이제 쓸모가 없어졌어요. 계속 얘들이 세포 내에 남아가지고 일을 하면 안 되겠죠. 그러면은 유비킨 단백질들이 여기에 이렇게 꼬리 형태로 막 붙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런 유비키틴과 단백질이 붙은 복합체는 프로테아조움이라고 하는 단백질들이 얘들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인식하면은 유비키틴 꼬리가 있으니까 얘들을 분해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얘들을 분해해버리죠. 그래서 이런 유비키틴화 과정은 나중에 제가 심화 과정에서 조금 더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뭐 이런 애들 폴리로 붙는다, 나중으로 꼬리가 붙는다, 이런 것도 포인트고요. 그 다음에 E1, E2, E3를 해가지고 서로 다른 효소들이 와가지고 이 과정을 작용하기도 합니다. 나중에 그런 것도 외워야 되고, 그 다음에 유비키틴화 되는 아미노산 장기는 주로 라이신 장기입니다. 이런 것도 포인트고, 이런 거 이제 원래 나중에 우리 심화 가게 되면은 배울 거예요. 이런 게 사실 시험 나오죠. 기본 과정은 이런 거에 대한 틀을 잡아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계속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비번역 RNA의 다양한 유전자 발현 조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번역되지 않는 RNA 앞에서 제가 ncRNA, non-coding RNA 이런 식으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백질은 아니지만, 얘들이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건 아니지만 다양한 기능을 하는 RNA들을 ncRNA, 번역 RNA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자, 대표적으로 뭐 마이크로 RNA 이런 애들 있죠. 그래서 한번 봅시다. 마이크로 RNA와 소형 간섭 RNA. 자, 얘들은 siRNA 이렇게 씁니다. 얘들은 miRNA. 얘들이 메신저 RNA에 대한 영향,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먼저 마이크로 RNA 같은 경우에는요, 앞에서 제가 RNA 폴리머레이즈 2가 합성을 한다, 이렇게 설명을 미리 드렸죠. 그래서 얘들은 메신저 RNA에 상보적인 염기로 결합을 할 수 있는 소형 단일 가닥의 RNA 분자를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마이크로 RNA 같은 경우에는 하나 이상의 작은 이중나선 머리핀 모양 구조를 형성한다 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 RNA들은 자체적으로 수소 결합을 형성할 수 있다, 이렇게 말했죠. 그래서 여기에 얘들이 상보적 구조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여러 개의 헤어핀 머리 구조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이게 RNA 폴리머레이즈 2가 만든 마이크로 RNA의 정구체입니다. 즉 프라이머리 마이크로 RNA라 불러요. 그래서 얘들은 자체적으로 이렇게 접혀가지고 긴 RNA 정구체로부터 만들어진 겁니다. 자, 그래서 마이크로 RNA 생성과 기능, 여기서 한번 봅시다. 자, 먼저 이런 1차 마이크로 RNA 전사체, 얘들을 프라이머리 마이크로 RNA 전사체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거를 드로샤라고 하는 효소가 여기를 이렇게 잘라줘가지고 단백질이 이렇게 붙어가지고 여기를 절단 이렇게 해줘요. 자, 그리고 이 상태, 지금 프라이머리 마이크로 RNA 상태에는 5'의 캐핑이 있고요, 3'의 폴리 꼬리도 있습니다. 있지만 이런 식으로 드로샤가 얘들을 절단하게 되면은 여기는 이제 5' 캐핑이나 폴리 꼬리가 달려 있잖아요. 그래서 이 헤어핀 모양의 RNA 같은 경우에는 대충 한 70 뉴클레오티드 정도 길이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얘들을 톡 끊어보죠. 끊어보면 어떻게 되냐면은, 자, 이런 식으로 상부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더블 스트랜드 구간을 가지게 돼요. 그래가지고 한쪽에, 예를 들어가지고 3'이 여기로 하면은, 또 3' 끝쪽에는 한 2가닥 정도 조금 더 깁니다. 한 2 뉴클레오티드 정도 더 긴 3' 오버행이라는 구조를 가지게 돼요. 구조를 이렇게 부릅니다. 2 뉴클레오티드 정도 더 튀어나와 있는 구조예요. 자, 이런 헤어핀 구조를 지금 다시 어떻게 하느냐, 다이서라고 부르는 효소가 와가지고 이 머리핀으로부터 말단 부위를 이렇게 잘라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얘들이 이런 식으로 이중나선의 RNA를 형성하게 되겠죠. 자, 참고로 이 과정은 지금 핵 내에서 일어난 거고요. 지금 이렇게 만들어진 애들은 이제 핵 밖으로, 핵공을 통해 가지고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세포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이서는 세포질에 있는 효소입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잘라주게 되고요. 이런 상황에서는 마찬가지로 여기는 원래 3' 오버행이 있었고, 여기도 3' 오버행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얘들의 한 가닥은 그냥 이렇게 쭉 분해가 돼요. 쭉 분해가 되고, 우리 몸에 더블 스트랜드 RNA가 있으면 안 되죠. 그래서 분해를 하고 싱글 스트랜드 RNA로 만들어주게 됩니다. 우리 몸에 더블 스트랜드 RNA가 있다는 거는 바이러스 침입이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렇게 남은
싱글 스트랜드 RNA가 마이크로 RNA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가 어떻게 되느냐, 그냥 얘 혼자 작용하는 게 아니고 리스크라고 하는 단백질 복합체가 붙게 됩니다. 이렇게 장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리스크에 들어가는 요 싱글 스트랜드 RNA를 정확하게는 마이크로 RNA다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요 3' 오버행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이 리스크가 마이크로 RNA를 인식할 때 아무 RNA랑 막 인식하면 안 되겠죠. 그래가지고 이 리스크도 사실 여러 개 서브 유닛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아르고너트라고 하는 단백질을 가지고 있는데 요 위에서 이 2개의 글루티드를 인식을 해가지고 오버행을 인식을 해가지고 로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요 마이크로 RNA는 길이가 어느 정도 되느냐, 최종적으로 한 21에서 23 유클루티드 정도 크기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다른 메신저 RNA랑 이렇게 상호적으로 결합을 할 수 있는데 보통 7연기 이상의 상호적인 서열을 가지고 있으면은 모든 표적 RNA에 얘들이 붙을 수가 있습니다. 상호적인 메신저 RNA에 결합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랬을 때 요 마이크로 RNA가 이 메신저 RNA 연기랑 전체가 얘들이 다 상호적이다. 그럴 경우에는 완전히 요 메신저 RNA를 분해를 해버리는 거고요. 싹 다 분해를 해버립니다. 자, 하지만은 완전히 일치하지 않으면은 분해는 하잖아요. 자, 하지만은 리보솜이 여기 붙어가지고 이렇게 가는데 뭔가 거대한 게 딱 걸리죠. 그렇기 때문에 번역을 억제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3번 RNA 간섭, RNA 인터페런스라고 나와 있는데, 자, 요거는 별거 아니에요. 마이크로 RNA랑 동일한 서열을 지닌 유전자들이 발현이 억제되는 그냥 현상, 배운 요거에 대한 현상 자체를 RNA 간섭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이크로 RNA 말고요, siRNA, 소형 간섭 RNA, 얘들에 대해서 조금 배워봅시다. 자, 얘들은 비슷합니다. 마이크로 RNA랑 거의 비슷한데 작용 방식도 거의 비슷해요. 특징이 있다면은 얘들은 마이크로 RNA처럼 내부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얘들은 지금 유전자에서 전사돼가지고 만들어진 애들이었죠. 하지만은 siRNA 같은 경우에는 바이러스나 아니면은 사람들이 그냥 인위적으로 실험한다고 넣어준 더블 스트랜드 RNA입니다. 자, 그러면은 인위적으로 넣어준 더블 스트랜드 RNA는 요 과정이랑 비슷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더블 스트랜드 RNA가 있으면은 다이서가 붙어가지고요, 요 말단을 이렇게 정리를 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좀 지저분하게 생겼겠죠. 혹은 길이가 더 길거나 말단을 이렇게 다이서가 정리를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siRNA는 드로샤는 필요가 없습니다. 다이서만 필요해요. 얘들이 왜 있는 거냐? 자, 얘들은 바이러스유래죠. 그러다 보니까 이걸 이용하는 겁니다. 진핵세포는 이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다 잘라내버리면은 얘들도 이제 삭제를 하고 아까 똑같습니다. 마이크로 RNA랑 삭제를 다 하게 되면은 이렇게 싱글 스트랜드 RNA를 만들 수 있는데, 여기에 이제 똑같이 리스크가 와가지고 아까 마이크로 RNA처럼 RNA 간섭 현상을 나타내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유래가 뭐다? 아까 바이러스 유래였죠. 그러다 보니까 얘랑 지금 상보적인 RNA가 있다. 그러면은 얘는 바이러스 유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얘들을 분해를 해가지고 바이러스를 방어할 수 있을 거고요. 뭐 아니면 아까 인위적으로 넣어줬죠. 인위적으로 넣어줬던 이유는 실험적으로 이런 유전자의 발현을 막고 싶던 특정한 메신저 RNA가 있는데 얘들의 기능을 내가 몰라요. 그래서 표현형을 관찰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대한 인위적인 더블 스트랜드 RNA를 넣어주게 되면은 요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얘들이 달라붙어가지고 여기서 번역이 뭐 억제되거나 하겠죠. 그러면은 얘가 지금 단백질 발현을 못하기 때문에 이런 단백질이 없을 때 나타나는 표현형을 관찰할 수가 있을 겁니다. 요런 거를 siRNA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자, 그 다음 비암호화 RNA의 염색질 재배열과 전사조절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먼저 소형 RNA가 나오는데, 자, 소형 RNA는 앞에서 배웠던 뭐 마이크로 RNA, siRNA, 그 다음에 밑에서 배울 요 piRNA 요런 애들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런 소형 RNA들은 메신저 RNA 뿐만 아니라요, 염색질 구조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효모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이제 소형 RNA를 만들게 되는데, 얘들이 이제 효모 염색체 동원체를 이질 염색체 상태로 막 염색체가 있으면은 요 부위를 응축되는 이질 염색체 상태로 응축시키는데 사용되기도 합니다. 과정은 연구 중이라서 뭐 시험에 나올 것 같진 않아요. 그냥 이런 것도 있다, 이 정도만 알고 있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방금 잠깐 말씀드린 요 피위 RNA라는 게 있어요. 피위 어소시에이티드 RNA, 줄여가지고 파이 RNA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자, 어쨌든 얘들은 뭐 하는 애들이냐면은 트랜스포존이라고 하는 DNA 부분에 작용해가지고 발현을 억제를 합니다. 이 트랜스포존의 발현을 억제하는 건데, 자, 먼저 이 트랜스포존 조금만 보고 갈게요. 나중에 21장에서 다시 배울 겁니다. 자, 어쨌든 얘들은 전이인자 이렇게도 부르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유전체 내에서요. 자, DNA가 있으면 그 안에서 자기들이 스스로 이렇게 껑충껑충 하면서 심지어 다른 유전자로도 껑충껑충 뛰어다닙니다. 얘들은 또 특이한 게 약간의 반복 서열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얘들이 그냥 DNA가 자기 스스로 이렇게 움직이는 건 아니고요. 자, 내부에 트랜스포네이즈라고 하는 효소를 암호화하는 구역을 가집니다. 물론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트랜스포존을 이동시킬 수 있는 트랜스포네이즈라는 효소가 여기서 발현이 돼가지고 얘들이 이쪽을 절단한 다음에 이동시키도록 도와주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얘들이 절단 해가지고 여기로 옮기게 되면은 컷 앤 무브가 되겠죠. 잘라서 이동을 시킨 거죠. 자, 그런데 이런 거 말고요. 얘들이 그냥 복사도 가능해요. 예를 들어 가지고 레트로 트랜스포존이라는 게 있습니다. 레트로 트랜스포존은 자기들이 트랜스포네이즈 효소를 만들지 않아도 돼요. 자, 어떻게 하냐면 얘들은 그냥 여기서 RNA 중간체를 하나 만들어냅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게 지금 RNA예요. RNA인데 이걸 다시 역으로 DNA로 만드는 거예요. 자, 요 과정에 리버스 트랜스크립테이즈라고 하는 효소가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RNA에서 DNA로, 이거는 센트럴 도그마를 거스르는 내용이긴 하죠. 자, 어쨌든 이런 것도 가능해요. 따라서 이렇게 만들어진 DNA가 다시 다른 부위 같은데 막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이런 레트로 트랜스포저는 나중에 뭐 배우겠지만은 라인, 사인 이런 애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인에는 대표적으로 알로 이런 애들이 있어요. 뭐 나중에 다 배울 내용이긴 합니다. 하여튼 요 둘 차이만 잠깐만 언급하고 갈게요. 구분을 할 줄 알아야겠죠. 그래서 라인 같은 경우에는 롱이고요. 사인은 숏입니다. 길이가 라인이 훨씬 길어요. 길이가 길다 보니까 안에 리버스 트랜스크립테이즈를 만들 수 있는 유전자를 롱은 가지고 있고요. 요 사인은 없어요. 사인은 없다 보니까 그냥 라인에서 만들어 놓은 애가 여기에 작용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얘들이 막 자기들끼리 막 왔다리 갔다리 하면 염색체가 난리가 나겠죠?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DNA 메티라라든지 아니면 이런 PVRNA 혹은 파이RNA 이런 애들이 붙어가지고 억제를 해주게 돼요. 그래서 얘들은 길이는 한 24에서 31 뉴클레오타이드 정도 되는데 원래는 단일 가닥 RNA 전구체로부터 형성된다고 여겨지고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생식세포의 형성에 필수적인 역할 이렇게 적혀 있는데, 자, 많은 동물 같은 경우에 이런 PVRNA는 생식세포 형성에 매우 필수적인 역할을 해요. 그래가지고 배우자 세포가 형성하는 동안에, 즉 정자 난자가 형성하는 동안에 유전체가 그 메티라 하는데 얘들이 도와주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롱 non 코딩 RNA입니다. 자, 방금 소형 RNA 같은 경우에는 non 코딩 RNA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자, 롱 non 코딩 RNA는 조금 더 길이가 길지만 번역되지 않는 RNA들이죠. 길이는 한 200에서 수십만 뉴클레오티드 길이 정도 된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앞에서 잠깐 배웠죠. 얘는 대표적으로 지스트 유전자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스트 유전자에서 생성이 돼가지고 얘들이 다시 자기 염색체에 결합해가지고 X 염색체 전체를 이질 염색체 상태로 응축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죠. 그 다음에 일부는 스카폴드라고 하는 지지대 형태로 작용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롱 코딩 RNA가 있으면은 여기 주위에 막 DNA도 붙고 단백질도 붙고 다른 RNA도 붙고 막 이래가지고 복합체를 형성을 해가지고 염색질이 응축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거 말고도요, 우리 앞에서 배웠던 인앤서 있죠. DNA에 붙는 요 인앤서 자리에 얘들이 협력을 해가지고 나중에 막 프로모터 부위나 아니면은 미디에이터들 얘들이 이제 결합할 때 이런 롱 코딩 RNA가 또 같이 달라붙기도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큰 숫자 4로 넘어왔습니다. 자, 이번엔 또 뭐 배워볼 거냐면요, 선택적인 유전자 발현을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세포 유형으로 분화될 수 있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좀 배워볼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부터 제가 계속 배아 발생 과정 중에서 이런 선택적 유전자 발현이 중요하다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배아 발생의 유전적 프로그램 속에서 세포 분화, 요거는 뭐 세포의 구조랑 기능을 특성화시키는 역할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형태 형성 같은 경우에는 한 개체를 만드는 물리적 과정을 선택적인 유전자 발현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선택적 유전자 발현을 통해 가지고 배아 발생의 유전적 프로그램이 발현이 된다 이렇게 일단 알고 있으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 세포질 결정인자와 유도 신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포질 결정인자라는 거는 쉽게 말해 가지고 메신저 RNA예요. 엄마가 세포질로 물려준 메신저 RNA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초기 발생 과정할 때 우리 난자 속에 이제 엄마가 준 메신저 RNA들이 엄청 많은 종류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들이 각각 서로 다른 시기에 이제 발현이 되면서 초기 발생 과정에 영향을 미치게 되죠. 그래서 수정 후에 이제 접합자의 어느 세포질 부분을 받느냐에 따라 가지고 서로 다른 세포질 결정인자들이 노출되게 됩니다. 즉 수정을 하고요, 난자가 있고 수정을 해가지고 얘들이 접합자가 형성이 됐죠. 그래가지고 핵도 N+N의 2N까지 됐습니다. 자, 요 상태에서 이제 요 메신저 RNA들이, 즉 이런 세포질 결정인자들이 막 서로 다른 부분에 이렇게 몰려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서 얘들
얘들이 어떻게 하느냐, 세포질 분열을 하죠. 분열을 하면서 이런 물질들이 서로 다른 세포로 나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두 개로 나눠진 세포가 어떤 이런 세포질 결정인자를 받았냐에 따라 가지고 얘 운명이 완전히 달라지게 된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세포질 결정인자들이 어떤 식으로 물려받았는지 그런 조합에 따라 가지고 얘들이 이제 점점 분할을 하게 되겠죠. 분할을 하면서 각각의 유전자 발현을 조절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유도 봅시다. 이거는 특정 환경 신호에 의해 가지고 표적 세포가 변하는 거를 유도라 그래요. 즉 주위에 다른 세포들이 주는 신호인지에 의해 가지고 이런 신호들이 표적 세포를 변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뭐 이웃한 세포가 있을 때 얘들이 이렇게 뭐 근거리 전달 물질로 이렇게 신호를 줄 수도 있고요. 혹은 이렇게 좀 붙어가지고 또 어떤 신호를 줄 수도 있을 겁니다. 보통 이런 물질들을 생장인자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런 신호 물질들은 유전자 발현을 변화를 시켜가지고 주위 세포들의 변화까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변화까지 일으킬 수 있고 세포가 특정한 발생 경로로 가도록 도와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배아 세포들 간의 상호작용에 의해 가지고 분화가 유도돼 가지고 새로운 개체를 구성하는 많은 유형의 다른 세포로 분화가 유도된다, 이렇게 알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세포 분화 과정 중 순차적인 유전자 발현 조절 읽어봅시다. 지금 거의 사실상 발생하고 좀 비슷하죠. 그래서 세포가 관찰 가능한 분화가 유도되면은 이제 세포 운명이 결정되게 되는 거고요. 자, 그럼 분화라는 게 그럼 무엇이냐? 분화는 어떤 특이적인 단백질을 의해 가지고 특정 단백질이 또 발현이 되고 그 발현에 의해 가지고 세포가 이제 완전히 서로 다른 운명으로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갖고 구조나 어떤 기능적으로 특징이 완벽하게 생기는 거를 분화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캠벨에 뭐가 나오냐면은 미오디 유전자가 미오디 단백질을 발현을 하게 돼요. 자, 앞에 유전자는 소문자고요. 소문자입니다. 그 다음에 단백질은 대문자로 쓴다 했죠. 그래서 발생 조절 유전자가 있으면은 지방, 간 이런 세포들도 완전히 근육 세포로 다시 돌릴 수가 있어요. 즉 여기에 전사인자들을 사용해 가지고 미오신이라든지 뭐 아니면은 다른 근육 단백질 같은 데서 작용하는 전사인자들을 다시 막 발현을 시켜 가지고 애들이 근육으로 분할을 하더라, 이런 말입니다. 근데 또 어떤 세포는 또 이런 일이 안 일어나요. 자, 왜 그런지 살펴보니까 근육 세포가 분화할 때 필요한 단백질 조합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일부는 그 조합이 발현이 안 되더라, 이런 거예요. 유전자가 있을 때 이 미오디 유전자가 발현이 되도록 전사인자를 넣어주니까 지방 간에서는 이런 게 쭉 발현이 되는데, 자, 어떤 세포 같은 경우에는 이게 발현이 안 된다. 왜? 얘만 필요한 게 아니라 사실 알고 보니까 다른 조합들이 필요했는데 지방 간에는 이런 애들이 있었지만은 미오디만 있으면 됐는데 다른 세포 같은 경우에는 이런 애들이 없었다. 그래서 얘만 있는다고 해가지고 이게 발현이 되는 건 아니었. 이런 내용이 캠벨에 나오긴 합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 패턴의 형성 봅시다. 자, 이거는 어떤 체제를 형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징되어 있는데 개체 조직과 기관이 모두 특이적인 위치에 놓이게 되는 공간 배열의 형성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즉 패턴이 형성되는, 즉 패턴 포메이션 과정에서도 이 세포질 결정인자고요, 그리고 유도 신호가 패턴이 형성되는 과정에도 작용을 하더라. 자, 이런 패턴 형성이 무엇이다? 동물이 있을 때요. 예를 들었고 동물의 패턴 형성은 자, 동물의 중심축이 형성되는 시점부터 시작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즉 동글동글한 이런 세포가 있을 때 이게 왼쪽 오른쪽을 모르죠. 자기는 모릅니다. 하지만은 이런 패턴이 어느 순간부터 왼손 오른손을 막 발현을 시키고 사지를 발현을 시키고 중심축으로 머리축 꼬리축을 발현을 시키더라. 자, 이게 패턴 형성입니다. 그래서 세 개의 중심축이란 자, 머리와 꼬리, 그 다음에 왼쪽 오른쪽, 그 다음에 배와 등 이렇게 세 개 축을 가지게 되는데, 이들의 상대적인 위치는 요 세포질 안쪽에 세포질 결정인자들이 어떻게 들어있냐에 따라 가지고 요것들이 결정이 되는 거를 관찰한 거죠. 자, 그리고 나중에 뭐 발생할 때 배우는 거지만은 중요한 게 사실은 정자의 침입 지정도 되게 중요해요. 요거는 뭐 나중에 발생하면서 다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초파리의 생활사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이거 사실 발생 내용이긴 한데 여기서 조금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초파리는 먼저 난자에서 이제 수정이 되면은 유충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어미 난소에는 이 여포 구조를 형성을 하게 돼요. 어미 뱃속에 이렇게 여포세포라고 하는 애들이 이렇게 둘러싸고 있고요. 이 여포세포가 난각이라고 하는 껍질을 요 바깥으로 이렇게 분비를 해주게 됩니다. 알껍질이 이렇게 엄마가 여포세포에서 분비를 하는 거예요. 지금 엄마 뱃속에 있는 거예요. 지금 초파리가 있으면은 자, 이쪽에 엄마 뱃속에 지금 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여기 난자는 지금 어디 있냐면요. 요렇게 난자가 있는 거고요. 요 반대쪽에는 대충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영양을 공급하는 영양세포라는 애들이 이렇게 다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양세포는 이 난자 반대쪽에서 영양을 공급할 뿐만 아니라 메신저
RNA 같은 것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공급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자, 이쪽에 지금 한쪽에 치우쳐가지고 영양세포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메신저 RNA는 이쪽으로 치우쳐가지고 여기가 더 많아지게 됩니다. 농도차가 발생하겠죠. 자,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 요 영양세포가 계속 이렇게 자기가 영양을 안 쓰고 이쪽으로 막 공급을 해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알이 점점 커져요. 알은 점점 커지고 영양세포는 점점 쪼그라들어가지고 결국 얘만 다시 그리면은 이렇게 거의 뭐 영양세포는 없고 알만 이렇게 가득 찬 구조가 형성되게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난각이 이제 이렇게 둘러싸게 되는 거죠. 자, 그럼 결국 이렇게 이제 다 큰 애들, 즉 성숙한 난자는 어미 내부에서 이제 수정이 돼가지고 알 형태로 바깥으로 쏙 빠져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알로 빠져나오게 되죠. 자, 그러면은 얘들은 이제 배아 발생 과정을 통해 가지고 유충이 형성이 되고 이 유충은 3단계의 유충 단계를 거쳐 가지고 3번째 단계에서 이제 고치를 만들고 그 안에서 유충이 변태해 가지고 성체가 되게 됩니다. 자, 중요한 거는 초파리 생활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요 발생 과정이 중요해요. 자, 그래서 먼저 목의 영양의 유전자 작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초파리의 초기 발생에서 이제 이 체축을 결정하는 난자의 세포질 결정인자, 즉 목의 영양 유전자라고도 부르고요. 같은 말이에요. 혹은 난자 극성 유전자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어쨌든 얘들이 포질 결정인자가 이 난자와 배의 극성을 조절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 계속 세포질 결정인자는 제가 메신저 RNA다 말을 했죠. 그래서 이 영양 세포에서 분비된 이 메신저 RNA가 세포질 결정인자인데 이게 한쪽 방향에 지금 농도가 이렇게 더 진하고 끝으로 갈수록 적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사실 얘 이름이 있어요. 이 메신저 RNA 이름이 비코이드라고 하는 물질입니다. 바이코이드. 2개의 꼬리 뭐 이런 뜻인데 이게 만약에 이 유전자가 뮤테이션이 일어나가지고 없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자, 자손은 몸에 앞쪽이 없어요. 앞쪽이 없고 그냥 양쪽 말단이 둘 다 꼬리로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게 사실 옛날에 그러니까 1세기 전에 100년 전에 형태 형성 물질이라고 하는 모르포젠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개념을 발생학자들이 처음에 제시를 했었어요. 이게 사실은 비코이드 개념과 사실 일치를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떠느냐? 자, 여기 지금 메신저 RNA 즉 비코이드 메신저 RNA가 많은 요 부분은 어떻게 앞쪽에서는 나중에 번역돼요. 메신저 RNA가 번역돼가지고 결국은 머리를 결정하게 되고요. 얘가 없는 쪽, 적은 쪽은 꼬리가 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얘가 아까 없었다, 돌연변이 일어나서 없었다. 그러면은 얘들이 다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둘 다 꼬리가 발현이 되었던 거죠. 이게 목의 영양 유전자의 작용입니다. 자, 그다음 간극 유전자의 작용 봅시다. 그래서 지금 목의 영양 유전자에 해가지고 비코이드 해가지고 머리와 꼬리 축이 먼저 결정이 됐어요. 즉 전후 축이 결정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이제 다른 유전자들이 막 작용을 하면서 점점 세분화되기 시작할 거예요. 밑으로 내려가면서 그걸 살펴볼게요. 먼저 간극 유전자 같은 경우에는 자, 이런 비코이드 같은 이런 애들처럼 이름을 가지고 있는 애들이 있습니다. 뭐 헌치백, 크루펠 여러 종류 많거든요. 이 정도만 일단은 이름을 좀 보고 갑시다. 중요한 유전자라 가지고 이런 유전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들은 이런 전후축이 아까 결정이 됐죠. 비코이드 해가지고 결정이 됐을 때 다시 몇 개의 그냥 큰 덩어리로 이렇게 만들어줘요. 자, 뭐 가운데는 크루펠, 그 다음에 이쪽에는 헌치백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수정된 이런 배를 큰 덩어리로 이렇게 유전자들이 나눠주게 됩니다. 이게 간극 유전자예요. 간극 유전자가 이렇게 작용을 하고, 자, 그 다음 쌍지배 유전자라는 게 있습니다. 얘가 먼저 작용을 하고 그 다음 쌍지배 유전자가 작용을 하는데 이렇게 나눠진 체절들을요 다시 2개씩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나눠가지고 어떻게 홀수 짝수 홀수 짝수 홀수 짝수 이렇게 나누게 돼요. 그래가지고 뭐 여기서부터 1, 3, 5, 7, 9, 11 뭐 이런 식으로 나누게 되고, 그 다음은 뭐 2, 4, 6, 8, 10 뭐 이런 식으로 나누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홀수 쪽, 홀수를 나누는 부분을 even skipped 유전자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홀수, skip. 그 다음에 이 짝수 쪽을 후시 타라주 이렇게 부릅니다. 자, 이름은 좀 외우고 가세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규칙적인 줄무늬를 실제로 보여요. 이런 식으로 형성을 하게 되고, 그 다음 체절 극성 유전자가 작용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런 체절들의 경계 및 전후축을 완전히 확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유전자는 인그레일드, 자, 이 유전자 이름 기초에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뭐 윙리스 이런 것들이 있어요. 애들이 최전 극성 유전자 중에 한 종류들이다 이렇게 알고 있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마지막 호메오 유전자가 있습니다. 호메오 유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 후기 배아에서 이 유충이나 성체의 패턴 형성 자체를 이제 조절하는 마지막 유전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각 체절이 정확하게 뭐가 될지 그 정체성을 아이덴티티를 결정하는 게 호메오 유전자입니다. 자, 대표적으로 안테나 페디아, 제가 앞에서 그 호메오 유전자가 돌연변이가 일어나면은 머리에 더듬이 대신에 다리가 자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 그게 요 유전자예요. 그 다음에 울트라 비소락스,
자, 요런 애들이 있습니다. 자, 요거는 임용에 이미 기출이 됐어요. 심지어 이름도 물어봤습니다. 유전자 이름도 대놓고 주관식으로 써라 이렇게 나온 적이 있고요. 물론 편입에도 당연히 나올 수 있습니다. 사실 뭐 요게 이제 기초 기본반에서 할 내용은 아닌데 그냥 조금씩 이렇게 맛보기로 살살살 적셔가면서 갑자기 이름 외우라면 엄청 당황스럽거든요. 그래서 지금 외우진 않더라도 사실 한번은 보고 가는 게 좋겠다 싶어갖고 소개는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암과 세포 주기의 유전적 변화 해가지고 마지막 5번입니다.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암이랑 관련된 유전자들이 있어요. 자, 이거 헷갈리지 마세요. 먼저 발암 유전자가 있는데 온코진 이렇게 부릅니다. 얘들은 뭐냐면은 뭐 일반적으로 레트로바이러스 같은 애들, 그런 데서 직접적으로 암을 유발할 수 있는 유전자를 발암 유전자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자, 원발암 유전자입니다. 앞에 원이 붙었죠. 영어로 프로토온코진 이렇게 부르는데 일반적으로 얘들은 지금은 정상입니다. 정상이라 가지고 세포 성장이랑 분열을 주로 촉진하는 역할을 하는 애들이에요. 자, 하지만은 얘들이 세포 성장과 분열을 촉진하는데 너무 과발현된다든지 그래가지고 스톱을 못한다든지 하면은 계속 세포 성장이 일어나겠죠. 돌연변이가 일어나게 되면은. 자, 그러면은 얘들이 암을 다시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원발암 유전자 이렇게 부릅니다. 둘 차이를 좀 봐두세요. 자, 그래서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 보통 암 발병의 한 15% 정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레트로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요, 이 발암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레트로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발암 유전자를 세포에 제공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삽입된 바이러스 DNA가 이런 종양 억제 유전자 있죠. 예를 들어 뭐 P53과 같은 종양을 억제하고 있던 유전자가 있는데 얘를 파괴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유전자가 침입해가지고 그러면은 이게 다시 종양이 억제가 안 되니까 암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 식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참고로 라우스 사코마 바이러스라는 게 있습니다. 얘들은 닭의 암을 일으키는 바이러스예요. 그래갖고 얘를 발견해가지고 이제 최초로 바이러스도 암을 일으킬 수 있다 이렇게 연구가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람 같은 경우에는 여러 종류가 있어요. 암을 일으킬 수 있는 바이러스들이. 그래서 유명한 애들만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앱스타인 바 바이러스. 자, 얘들은 버킷 림프종이라고 하는 암을 일으킵니다. 그 다음에 파필로마 바이러스. 이건 좀 알죠? 특히 여성들의 자궁경부암을 일으키는 바이러스입니다. 그 다음에 성인 백혈병을 일으키는 HTLV1 이런 바이러스도 있습니다. 자, 캔벨에 나오는 애들이니까 좀 외워두시면 좋을 듯 합니다. 그래서 원발암 유전자를 발암 유전자로 바꾸는 변이들이 있는데 적혀있듯이 전자, 그 다음에 유전자 중복이 일어나는 경우, 그 다음에 어떤 유전자 자체나 조절 부위에 점 돌연변이가 생기는 경우, 자, 요거 말고도 이제 후생 유전학적으로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돌연변이들로 원발암 유전자가 이제 단백질 생산이 막 증가한다든지 아니면 단백질 활성이 정상보다 훨씬 높아지면은 발암 유전자가 되게 돼요. 자, 먼저 전자 봅시다. 자, 전자 같은 경우에는 DNA가 유전체 상에서 막 옮겨지는 경우였죠. 그래서 전자에 의해 가지고 원발암 유전자가 옮겼는데 이게 어디로 옮겼느냐? 염색체가 이렇게 있을 때 얘들이 옮기게 되는데 하필 이게 옮긴 부위가, 자, 이쪽으로 옮겨다 칩시다. 이 앞에 되게 센 프로모터가 있었던 거예요. 엄청 RNA 폴리머레이즈가 잘 달라붙는 프로모터가 있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이 옮겨간 요 원발암 유전자가 엄청 발현이 많이 되게 되겠죠. 그러면은 얘들이 이제 원발암 유전자에서 발암 유전자가 되는 거고요. 뭐 그거 말고도 어떤 전이성 인자에 해가지고 강력한 프로모터가 이 원발암 유전자 앞으로 이렇게 끼어 들어갈 수도 있을 겁니다. 프로모터가 끼어 들어가게 되면은 얘도 발암 유전자로 작용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유전자의 중복이 일어나는 경우입니다. 이건 대충 예상이 가죠. 그래서 원발암 유전자가 더블링 된 거예요. 그러면은 얘들이 그 수가 거의 2배로 늘어나겠죠. 그러면은 발현량이 증가하니까 당연히 발암 유전자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 유전자 자체나 조절 부위에서 점 돌연변이가 생기는 경우입니다. 자, 그래서 점 돌연변이에 의해 가지고 유전자 자체가 바뀌거나 아니면은 이런 조절 부위에 변이가 생겼다 합시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특히 프로모터 부위였다. 타타박스였는데 여기가 변이가 생겨갖고 RNA 폴리머레이즈가 훨씬 잘 붙는다. 혹은 인앤서에 변이가 생겨갖고 훨씬 더 프로모터가 잘 달라붙게 만든다.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될 경우에는 단백질이 더욱더 활성화돼갖고 막 많이 나오거나 아니면은 이런 만들어진 단백질들이 프로모터 뒤에 나온 이런 단백질들이 여기에 만약에 점 돌연변이가 일어나가지고 분해가 덜 되는 경우가 일어나거나 이렇게 되면은 얘들이 발암 유전자로 기능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마지막 후생 유전자 변화입니다. 자, 얘들은 말 그대로 염색체가 원래 응축이 돼 있어야 되는데 그 부위가 느슨해지면서 원발암 유전자의 발현이 더 촉진이 되는 거예요. 다른 여러 가지 조절 요소들이 더 접근이 쉬워져 가지고 유전자 발현이 촉진되는 경우, 이런 경우에도 원발암 유전자
유전자가 발암 유전자로 바뀌기도 합니다. 자, 다음 4번 종양 억제 유전자 봅시다. 자, 얘들 아까 잠깐 설명했지만 뭐 P53 이런 애들이 있는데 세포 분열을 억제하는 단백질을 가지고 있는 유전자들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억제를 지금 요 암으로 될 수 있는 프로토온코진을 억제를 하고 있는 단백질이 있는데 얘들이 없어지면은 얘들이 훨씬 더 발현량이 증가해가지고 암이 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만약에 손상된 DNA를 복구하는 유전자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얘들이 원래 DNA가 돌연변이가 얘들을 해가지고 복구가 돼야 되는데 복구가 안 되면은 아까 이런 점돌연변이 같은 거 복구가 안 되면은 이런 케이스에 해가지고 다시 발암 유전자가 나올 수가 있겠죠. 이거 말고도 이제 뭐 정상세포 같은 경우에는 부착성이 있다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세포의 물질에 이제 세포를 부착하도록 하는 애들. 자, 그래야 얘들이 다른 데로 전이가 되지 않을 텐데 요게 이제 돌연변이가 나면은 부착하지 않고 혈액 속을 떠돌러 가지고 혹은 림프를 타고 다른 데로 전이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뭐 요거 말고도 이제 또 세포 주기를 저해하는 신호 전달과 관계된 유전자들. 이런 애들도 정상적인 애들은 원래 세포 주기가 천천히 흘러가야 됩니다. 하지만 막 빨라지면은 분열이 엄청 빨라져가지고 암세포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세포의 성장이랑 분열을 조절하는 유전자는 자, 원래 이렇게 바깥에 성장인자 그리고 수용체 그 다음에 그 밑에 신호 전달과 관련된 여러 가지 유전자나 단백질들 이런 애들이 있겠죠. 여기서 뭐라도 체세포 돌연변 가 발생하게 되면은 암이 유발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신호전달 경로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우선 세포 주기에서 촉진 경로하고요, 세포 주기에서 억제 경로 이렇게 존재가 합니다. 자, 먼저 촉진 경로부터 살펴볼게요. 자, 생장인자가 세포막에 있는 수용체 단백질의 결합을 이렇게 할 겁니다. 자, 그러면은 밑에 이제 라스 이런 신호들이 와가지고 GTP에 결합을 해가지고 라스가 활성화되게 되죠. 그러면은 이 라스는 여러 가지 신호들을 일련의 과정을 거쳐가지고 여러 단백질 인산화 효소들에게 전달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캐스케이드가 일어나게 되고요. 자, 이때 이제 인산화 효소가 전사 활성자를 활성화시키게 됩니다. 그러면은 얘들이 DNA에 가가지고 세포 주기를 조절하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단백질들의 합성을 이끌어내겠죠. 자, 이때 요 신호 전달 과정에 뭐 라스라든지 아니면 요 과정 중에 있는 다른 여러 가지 단백질들이 비정상적으로 활성화되면은 과도한 세포 분열이 일어나가지고 암이 발생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다음 억제 경로도 한번 봅시다. 자, 억제 경로 같은 경우에는 DNA가 손상돼요. 만약에 DNA 손상이 발생하면은 세포 내에서 이 손상에 대해서 신호가 발생하면서 단백질 인산화 효소에 전달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럼 얘들이 어떻게 하느냐? P53을 활성화해가지고 P21과 같은 세포 주기 억제 유전자의 발현을 막 증가를 시킨다든지, 뭐 나중에 이거 심화 과정에서 더 자세히 배울 거긴 한 겁니다. 아니면은 세포 주기를 정지시킬 수도 있고요. 심할 경우에는 에이포토시스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왜? 잘못된 DNA를 복제하면은 얘들이 암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세포 분열이 정지를 하면서 더 이상 손상된 DNA가 복제되지 않도록 도와주게 됩니다. 그런데 얘가 이제 만약에 손상이 되었다, 문제가 생겼다. 자, 그렇게 되면은 이게 이제 없어지면서 암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돌연변이 효과입니다. 자, 만약에 세포 주기가 과도하게 촉진되거나 아니면은 세포 주기가 정상적으로 제어되지 않게 되면은 세포 분열이 증가해가지고 암이 될 수 있겠죠. 둘 다 세포 분열을 증가시키게 되고 얘들이 암으로 발전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암 발생 과정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암은 다단계 과정을 거쳐가지고 하나 뭐 유전자 망가진다고 바로 발생하기보다는 이런 식으로 여러 유전자가 망가져야지 발생을 하게 돼요. 자, 한번 살펴볼게요. 예를 들어가지고 대장암입니다. 자, 대장암은 그 표지인자가 이제 APC 이런 애들이 있긴 한데 어쨌든 종양 억제 유전자의 하나인 APC라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얘가 고장이 나면 혹은 결손이 되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이제 폴립이라고 하는, 자, 대장이 이렇게 있을 때 한쪽에 볼록볼록하게 뭔가 막 올라오기 시작해요. 이런 식으로 폴립이 막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다가 이런 세포들이 또 돌연변이가 일어나요. 여러 가지 뭐 나쁜 환경에, 대장 같은 경우에는 음식물이 지나가다 보니까 이런 나쁜 환경, 뭐 술 아니면은 붉은 고 이런 거에 노출되기가 쉽겠죠. 그러면서 또 돌연변이가 일어나가지고 라스, 아까 앞에서 본 라스 발암 유전자가 막 발현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 상태에서 멈추면 될 텐데 계속해서 안 좋은 환경에 노출이 되다 보니까 이번에는 또 정량 억제 유전자 중에 하나인 스마드4라고 하는 얘가 또 결손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 폴립이 크기가 더 커지면서 이번에는 암 직전 단계인 선종까지 가게 됩니다.
모양이 이상해져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뭐 내시경 해가지고 떼내면 다행이죠. 자, 하지만은 역시나 여기서 이제 또 안 좋아져가지고 어떻게 이번에는 다른 또 종양 억제 유전자인 P53이 이번에는 결손이 되는 거예요. 자, 뿐만 아니라 여기서 또 여러 단계를 또 거치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은 뭐 텔로머레이즈 활성이 막 더 과발현된다든지 하는 등 추가 돌연변이가 일어나게 되면은 결국은 대장암으로 발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다단계 과정을 거쳐가지고 암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암 발생의 특징 이렇게 나와 있는데 맨 처음에 작은 용종이 이렇게 직장벽에 생겨가지고 이 폴립 속에 있는 세포들이 막 빠르게 분열을 하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막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원발암 유전자가 과활성화되거나 아니면 종양 억제 유전자들이 막 기능을 상실해가지고 돌연변이 축적이 이렇게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또 텔로머레이즈 유전자가 다시 재활성화돼가지고 염색체 말단이 원래 점점 짧아져가지고 얘들이 이제 영생을 얻을 수 없어야 되는데 얘들이 활성화되면서 그냥 영생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암세포의 특징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위에처럼 DNA 수준에서 한 5개에서 6개 정도 돌연변이가 누적되는 게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 암의 유전적 소인 한번 봅시다. 자, 암세포가 출현하기 위해서는요, 다수의 유전자 변이가 위처럼 수반돼야 되기 때문에 쉽게 이런 게 변이가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혹은 이런 게 변이가 이미 한두 개는 돼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유전적 성향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대표적으로 뭐 직장암, 유방암 이런 거는 유전되기 쉬운 암입니다. 자, 그래서 유방암 같은 경우에는요, 자,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요거 조금만 더 자세히 배우고 갈게요. 이게 원래 심한 내용이긴 한데 이제 캠벨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미리 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유방암은 세 종류의 신호 수용체가 있습니다. 자, 먼저 핵내 수용체인 에스트로겐 리셉터 알파 수용체, 자, 그 다음에 프로게스테론 수용체, 얘들은 세포질 수용체입니다. 그 다음에 막 수용체인 헐2가 있어요. 자, 그랬을 때 얘들이 막 발현 상태에 따라 가지고 과발현이면은 뭐 플러스 혹은 플러스 이렇게 나타내기도 하고요. 만약에 발현이 없으면은 마이너스 이렇게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랬을 때 요 상태에 따라 가지고 여러 가지 암으로 구분을 하는데 요 얘들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에스트로겐 수용체 알파, 얘들 같은 경우에는 핵내 수용체를 했죠. 그래가지고 DNA에 직접 결합을 합니다. 직접 결합을 해가지고 전사 조절을 해요. 일부는 얘들이 세포질에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세포질에 존재할 수도 있지만 보통 핵내 수용체로 분류를 하고요. 그 다음 프로게스테론 수용체, 프로게스테론 리셉터, 얘들은 스테로이드 호르몬이죠. 프로게스테론도. 그래가지고 스테로이드 호르몬 수용체이기 때문에 보통 핵내에 있어야 되는데 얘들은 세포질에 존재해요. 그래가지고 히트샥 프로테인하고 결합을 한 상태로 세포질에 존재를 하다가 리간드가 결합하면은 프로게스테론이겠죠. 리간드는 프로게스테론이 붙게 되면은 얘들이 핵으로 이동을 해가지고 전사인자로 작용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헐2는 자, 휴먼 에피더멀 그로스 팩터 리셉터 2 약자입니다. 그래서 얘들은 RTK 리셉터 티로신 키나제라고 했죠. 그래서 세포막에 꽂혀 있는데 얘들은 R2가 단량체를 형성하고 있고요. 먼저 근데 RTK는 2량체라 했죠. 그래가지고 리간드가 결합한 헐3라는 애가 이렇게 있으면은 헐2가 와가지고 인산화를 시켜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량체를 헐2, 헐3가 구성하게 되는 거죠. 참고로 이렇게 표현한 이유는 헐2가 주로 헐3를 인산화 시켜줍니다. 헐3도 약간 있긴 해요. 인산화 활성 기능이 있긴 한데, 키나즈 활성 기능이 있긴 한데 얘들은 매우 약하거나 거의 없긴 합니다. 그래서 인산화 시켜주게 되면은 뭐 나중에 배울 거지만 그냥 이름만 한번 보고 가세요. PI3K AKT 경로를 활성화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얘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과활성돼도 문제고요. 활성이 없어도 암이 될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이런 특정 수용체가 상실이 하게 되면은 성장 조절 체계가 무너지게 됩니다. 이런 다 수용체죠. 이런 수용체들이 없어지게 되면은 성장 조절의 체계가 무너져가지고 어떤 증식이나 분화 조절이 잘 안 되게 돼요. 그러면서 비정상적으로 분화를 해버리거나 아니면은 미분화 상태를 그냥 유지하게 되는 거죠. 그게 암이죠. 그래서 요 ER하고 PR 얘들 같은 경우에는 조건에 따라 가지고 증식을 촉진하거나 분할을 조절하는 애들이고요. 헐2 같은 경우에는 요 RTK를 형성을 해가지고 리간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막 붙어가지고 신호를 전달해 버리는 거죠. 자, 그래서 얘들이 아까 말한 잠깐 언급한 플러스 혹은 마이너스 상태에 따라 가지고 서로 다른 예후를 보이게 됩니다. 예후라는 거는 이 질병이 치료 후에 재발을 잘 하는지 안 하는지 이런 거를 나타내는 거예요. 자, 그래서 먼저 표로 한번 그려봅시다. ER, PR, 그 다음에 헐2 이렇게 있을 때 자, 얘들이 플러스 그 다음에 PR이 플러스 헐2가 마이너스인 경우, 자, 이런 경우에는요 유방암의 한 40% 정도 차지하게 됩니다. 40% 정도 차지하고 예후가 나빠요. 자, 그런데 요 ER 수용체가 활성이 조금 더 작은 경우가 있습니다. 플러스인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얘가 플러스 마이너스. 자, 요거는 유방암의 한 15에서 한 20% 정도 차지하는데 오히려 요 경우보다 지금 ER이 줄어든 경우에
훨씬 더 나쁜 예후를 보이게 됩니다. 왜냐? 보통 얘들을 치료할 때는 뭘 쓰게 되냐면요. 요 ER, 얘를 표적으로 하는 치료제를 쓰게 됩니다. 그 치료제 이름이 보통 타목시펜 이런 약이 있어요. 타목시펜을 사용하거나 혹은 에스트로겐 합성을 이제 억제하는 이런 물질을 사용합니다. 에스트로겐 수용체가 아니고 여기에 이제 에스트로겐이 붙으니까 얘들 합성을 막아버리는 거죠. 자, 그런데 얘들 수용체가 오히려 과발현되어 있으면은 조금 더 호르몬 의존성이 높다는 소리죠. 그래서 이런 호르몬 치료를 했을 경우에 예후가 조금 더 좋긴 합니다. 원래 이런 경우에는 지금 에스트로겐이 문제가 아니고 다른 이유로, 다른 성장 경로로 암이 발병했을 확률이 높아서 그런 거죠. 자, 그 다음에 얘들이 다 마이너스인 경우가 있어요. 자, 이런 경우에는 삼중 음성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유방암이 얘도 한 15에서 한 20% 정도 되는데 얘들은 예후가 매우 나쁩니다. 그리고 보통 얘들이 문제가 아니고 종양 억제 유전자인 BRCA1, 자, 얘 돌연변이도 보통 동반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수용체 표적으로 하는 약물들은 거의 효과가 없고요. 비효율적이에요. 그래서 아예 그냥 빠르게 분열하는 세포를 그냥 선택적으로 죽여버리게 되는 세포 독성 화학요법이라는 걸 사용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에스트로겐 수용체가 뭐 플러스거나 혹은 뭐 마이너스이거나 이런 상태, 그 다음에 프로게스테론 수용체가 마이너스인 상태, 대신에 헐2가 플러스인 상태, 이런 애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애들은 유방암의 10에서 15% 정도 나머지 비율을 차지하고, 자, 예후는 얘보다는 조금 더 나쁜 예후를 보여요. 그래서 더 나쁜 예후를 보이게 됩니다. 얘들 같은 경우에는 헐2가 지금 과발현되어 있는 상태죠. 대신에 ER이나 PR은 발현이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헐2 단백질의 이 티로신 인산화 효소, 얘들을 불활성화시키는 허셉틴이라는 약물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붙어가지고 얘들을 불활성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암까지 해가지고 우리 유전자 발현 조절 이제 끝났고요. 뒤에 바이러스 단원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